아시는 분? 이거 알아? 동균이 알아? 처음 봐? 처음 봐? 봤어? 응. 현이도 봤어? 이거 본 적 있어? 아, 처음 봤어? 응. 너는? 처음 봐요. 처음 본다고요? 왜 응애 코스프레 하는 거 같죠? 네? 좀 기분 나쁜데요? 응애요? 응애 코스프레 하시는 거 같은데? 응애가 뭐예요? 베트남 사람. 아기. 아. 애기. 응애? 아, 설마 그 SNL에 나오는 응애 말가? 그런 줄. 자, 아무튼요. 여기 이제 김수영의 작품입니다. 자, 김수영 작품은 이제 보통 뭐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일단 어떤 상황이냐? 자유가 억압된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이 비판이라는 게 보통 뭐 권력자들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요런 부분들을 비판을 많이 합니다. 소시민들을 특히 비판들을 많이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은, 자, 요거랑 관련된 거긴 하지만, 네, 성찰과 관련된 내용도 덜어 있습니다. 일단 어느 날 고국을 나오면서도 성찰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모의고사에 나오는 이 사령도 자아 성찰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활자라는 간간히 자유를 말하는데 왜 나는 아무것도 못하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자아 성찰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와요. 자, 다시 한번 보기로 넘어갈게요. 자,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에는 이 작품이 창작되던 1965년. 아이고, 여기서 힌트를 아주 제대로 줬어요. 저 1965년. 자, 여기 1965년이 언제예요? 언제쯤이에요? 뭐가 이게 굵직굵직해? 자, 야, 이거 일대강점이면 어떡해? 정치? 예? 정치? 자, 일단은 어떤 배경이 있어야 되냐? 자, 전쟁 이후죠? 그죠? 전쟁 이후에서, 근데 요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혼란한 정치와 관련이 또 되어 있어요. 혼란한 정치. 왜?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정치가 아주 혼란한 시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독재 정권도 스멀스멀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때 이제 5.19 민주 그거 있잖아요. 5.18인가 뭐, 기억이 안 나. 아무튼 4.19 혁명이랑 5.18도 있구나. 아마 저게 4.19랑 관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약간 좀 혼란한 정치 상황이다 보시면은 되고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있죠. 6.25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상처는 치유되지 못한 채 우리 민족 구성원 저마다의 삶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고, 독재를 끝내자면은 4.19 혁명은 온전한 결실을 거두지 못했으며, 군사병변을 통해 새로 권력을 잡은 세력은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을 빌미로, 자, 거기 윗줄 자유와 민주에 대한 억압이 있었네요. 자유, 민주에 대한 억압. 제가 따로 보기를 보지 않아도 이미 여기에 대한 세계관들은 벌써 설명이 다 끝났어요. 그죠? 아울러 한일협정 체결이나 월남파병 같은 중요 사안들도 이에 반대하는 이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권력층의 일방적인 의지라고 했으니까 일방적인 거니까 독재겠죠. 그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정의를 위해 크나큰 희생을 감내하고자 했던 소수를 제외한 시민 대부분은 거기 밑줄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젖어. 그래서 사회적 이슈에는 침묵하는 일상을 영위하고 있었다라고 돼 있어요. 자, 사람들이 소시민이들이다 보니까 사회적인 어떤 이슈에는 관심이 없어요. 이거를 가장 잘 나타낸 작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제 김광규의 상인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사실 이런 것도 좀 넣어줘야 되는데 자꾸 까먹네. 그죠? 이것까지 더 넣어주면 제가 영혼이 갈리겠죠? 자, 아무튼 간에 이 상행이 뭐냐면은 기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올라가는 건데, 자꾸 뭐가 나오냐면 스포츠 얘기 나오고 도박 얘기 나오고 뭐 자동차 얘기 나오고 막 그럽니다. 그냥 일상적인 대화들만 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렇게 해다오라고 하는 말 자체가 이제 반어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적 이슈를 생각해달라는 얘기고, 사실은 그럼 나머지 내용들은 일반적인 소시민들의 생각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작품이 하나 있었다. 오케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처음부터 이렇게 나와 있죠. 왜 나는 조그만 일에게만 분개하든가. 뭐야? 벌써부터 성찰적 태도가 드러났죠. 거기서부터. 그죠? 근데 그냥도 아니고
조그마한 일이래요. 조그마한 일. 그럼 조그마한 일이 있다면은 이거랑 반대되는 게 하나가 있다는 얘기네. 그죠? 뭐 큰 일이겠죠? 근데 큰 일을 지금 방금 얘기했던 뭐야? 그렇죠. 사회적 이슈로 보시면 되겠죠. 보기랑 연결시킨다면.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그럼 조그만 일들은 말 그대로 뭐야? 소시민적 삶이겠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저 왕궁 대신에 왕궁의 음탕 대신에라고 했어요. 그럼 일단 큰 일은 첫 번째 나왔네요. 그쵸? 왕궁의 뭐 음탕이라고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왕궁이 썩어 빠진 거예요. 예, 그냥 그때 당시 그 왕들이 살고 있는 그쪽이 썩어 빠진 거예요. 근데 그거 대신에 50원짜리 갈비가 기름 덩어리만 나왔다고 분개하고. 그러니까 상윤이 뭐야? 얘는 요거랑 관련된 거는 뭐야? 꼴랑 50원짜리 갈비탕 가지고, 그죠? 요 갈비탕 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아, 근데 저 때 65년 때 야, 50원짜리 갈비가 대박이다. 요즘은 이런 갈비 얼마 1인분에 얼마 먹어야 돼? 거의 뭐 싼 데서 먹는다 쳐도 한 15,000원 이상 할 것이고요. 예. 비싼 데서 먹으면 뭐 장난 아니겠죠? 예. 저는 저번에 보니까 한번 저번 주에 소고기 먹으러 갔었는데 예. 뭐 왜? 아무튼 뭐 먹으러 왔었는데 그 100g당 45,000원인 거야. 한우. 체력쌤이랑요? 아니요. 가겠어요. 가겠어요가 아니라, 뭐, 둘이 갈 필요는 없죠. 뭐, 아시잖아요. 우리 사이, 그런 사이. 아무튼, 잠깐만. 현이가 새벽쌤이랑은 아니지? 안 하지? 연지쌤이랑만 하지? 물어볼 수 있잖아. 혹시 좀 이제 누구의 사람인지 파악을 하는 게 좀 이게 중요하다고요. 예. 아무튼 친하게 지내고 저희랑은 멀리지. 좀 그럴까 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만 어차피 여러분들 의리를 지켜가지고 굳이 얘기를 안 하실 거잖아요, 그죠? 뭐 얘기하실 거예요.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럼 저도 얘기할 시간 없으니까 바로 할게요. 자, 바로. 자, 아무튼 간에, 자, 여기도 있죠. 옹졸하게라는 부분. 네, 세모 한번 쳐주시고요. 옹졸하게 분개하고, 설렁탕집 돼지 같은 주인한테 욕을 하고, 옹졸하게 욕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내가 이런 조그만 일에만 이제 분노를 하다 보니까, 뭐야. 반대로 가슴이 옹졸해지는 거죠. 그죠? 딱 바로 연결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한편, 정정당당하게 붙잡혀간 소설가를 위해서, 자, 지금, 누가 있었냐면은 붙잡혀간 소설가가 있었어요. 진짜 소설가라서 붙잡혔다고 봐야 될까요? 뭘로 보는 게 좀 더 좋아? 그러니까 당시에 정부가 억압을 하는데 그 억압을 하는 계층들이 주로 누구였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 지식인이죠. 그쵸? 얘 우리 지식인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시대적 배경이랑 항상 연결이 바로바로 이렇게 잘 되셔야 문제 풀 때도 좀 쉽습니다. 그래서 요 작품 난이도 자체는 어렵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고 월남 파병에 반대하는 자유를 이행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유들, 이 자유가 제일 큰 건데 그 밑에 이런 말도 있어요. 20원을 받으러 3번씩 4번씩 찾아오는 야경꾼들만 증오하고 있는가? 자, 또 뭐가 있어? 20원이라는 말이 있었고 또 야경꾼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야경꾼이 뭔지 아세요? 야경꾼. 일종의 그런 거야. 뭐 파파라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를 신고를 했을 때 포상금으로 이만큼 주는 거야. 20원씩. 요즘 말이 안 되죠? 요즘도 그런 비스무리한 게 있습니다. 이제 한 장, 뭐 사진 한 장당 뭐 2만 원 뭐 이렇게 주고 뭐 그런 데도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 예를 들어 불법 주정차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속도 위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신호 위반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이제 찍는 애들이 얘네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20원 받으러 오는 얘네들만 증거.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뭐야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얘네 생계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막 신고 정신 투철하신 분들이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이게 하시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까지 지금 봤을 때. 일단 이 조그만 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일단 돈적으로 일단 표현을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러면은
일종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화폐 단위의 표현을 통해서 뭘 나타내는 거야? 소시민적인 삶을 드러내고 있다. 이런 선지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옹졸한 나의 전통은 유구하고 이제 내 앞에 정소로 가로놓여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뭐야? 내가 이런 소시민적인 태도 자체가 이미 너무 어떻게 됐다라는 거야? 굳어져 있다라는 얘기죠. 그죠? 이럴테면 이런 일이 있었다. 부산의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 있을 때 정보원이 너스들과 스펀지를 만들고 거즈를 개키고 있는 나를 보고 포로경찰이 되지 않는다고 거기 밑줄 남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느냐고 놀린 일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럼 이것도 뭐야? 자, 정보원 쪽이 뭐야? 여기서 정보원 애들이 나보고 뭐야? 무슨 말이 나왔어? 이 남자가 왜 그런 일을 하고 자빠졌냐 이거잖아. 그죠? 물론 이건 뭐 차별이 있거나 뭐 그러진 않습니다. 그냥 이거예요. 그냥 조그마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뭐 너스들은 뭐 아실 거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네? 간호사.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자, 지금도 내가 반항하고 있는 것 밑줄 쳐보자. 반항하고 있는 것. 자, 스펀지 만들기와 거즈 접고 있는 일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 자, 스펀지 만들기, 거즈 접고 있는 일 다 묶어주시고요.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해야 돼요? 얘네도 조그마한 일로 볼 수 있죠? 조그마한 일. 그죠? 그럼 여기에 하나 더 볼 수 있겠네요. 뭐, 거즈라든지 아니면 스펀지. 예, 뭐라는 거야, 씨. 스펀지랑 이제 거즈를 개키는 일도 하나의 조그마한 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인식한 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개의 울음소리를 듣고 비명해지고 머리에 피도 안 마른 애놈의 투정해진다. 그러니까 막 개의 울음소리도 그렇고 마른 애놈의 투정도 그렇고 다 뭐야? 조그마한 일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도 내가 밟고 가는 가시밭. 자, 지금 무슨 말이 나왔냐면은 은행나무 잎을 자기는 뭐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냐면은 가시밭이라고 했어요. 가시밭. 이거 사실 그냥 보면 별거 아닌 거잖아. 그죠? 맞죠? 근데 자기는 가시밭이라고 느끼고 있어. 그만큼 뭐 하고 있다는 거야? 부끄러워하고 있는 거죠. 그죠? 또 나왔네. 자아성찰. 그죠? 자, 그 다음에 아무래도 나는 비켜서 있다. 비켜서 있다는 거는 뭐예요? 내가 어떤 중심, 큰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 주변에 있다라는 거죠. 절정위에 서 있지 않고 잠깐 뭐가 나와서 절정위에는 서 있지 않고라고 했어요. 이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요? 뭐라고요? 몰라요. 의도적인 뭐야? 의도적인 거 맞긴 해요. 우리가 행간걸침이라고 하죠. 행간걸침. 원래는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서 있지 않고가 자연스럽잖아. 근데 서 있지 않고라고 했으니까 행간걸침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럼 그걸로 인해서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선 않고를 강조하고 싶은 거겠지. 그치? 내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죠? 암만 해도 조금쯤 옆으로 비켜서 있다. 그리고 조금쯤 옆에 서 있는 것이 조금쯤 거기 밑에 비겁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 그럼 본인도 일단 알고 있는 거야. 나의 이 삶이 매우 비겁하고 옹졸하다는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로 일단 성찰적인 태도가 바로 들어갈 거고. 그래서 밑에 그러니까 이렇게 옹졸하게 반항한다. 이발쟁이에게 땅 주인에게는 못하고 이발쟁이에게 또 나왔어. 자, 이거 또 넣어주시면 돼요. 이발쟁이. 여러분들은 굳이 적을 필요 없고요. 그냥 동그라미를 치든지 아니면 다른 색깔로 해보든지 이거 둘이 나눠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얘랑 관련되어 있는 건 땅 주인이죠. 땅 주인. 땅 주인한테는 지랄을 못하고요. 이발쟁이한테만 지랄하고요. 그 다음에 구청 직원에게도 못하고 동해 직원에게도 못하고 야경꾼에게 20원 때문에 10원 때문에 1원 때문에 우습지 않느냐 1원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그냥 공무원적으로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고 여기는 야광권 하나 더 나왔으니까 자,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거 뭐 있어요? 뭐 있었어? 22원 있었고 10원이 있었고 1원이 있었어요. 자, 이거 무슨 법? 네, 점층적 구조죠. 그죠? 그
그러니까 더 이 점층법은 결국 뭐야? 얘도 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보시면 돼요? 뭘 강조하고 싶은 거야? 자신의 옹졸함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우습지 않느냐? 이론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뭐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그러니까 내가 뭐야? 그만큼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니까 작은 존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죠? 자기 인식이. 그리고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적으냐? 정말 얼만큼 적냐면서 말줄임표가 되고 끝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신이 자꾸 부끄러운 행위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제 진짜 마지막에는 내가 얼마나 작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소 핫하지 않아요? 뭐가요? 소 핫하지 않아요? 너 핫한 남자라고? 아니 템퍼러처럼 좀 핫하지 않아요? 뭐 더 내려달라고? 네. 더워? 뭔가 집중을 하니까 열 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요? 정수리에 땀 나요? 이마에 땀이 나요. 추우면 말씀하세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이제 막 어떤 일에 엄청 집중을 하다 보면은 너 집중 여기서 김이 나와. 김이 나와. 39도 그래서 나 좀 의심을 했어. 아 씨발 설마 탈모는 아니겠지? 이 정수리가 뜨거워지면 정수리 열이 많아지면은 탈모일 수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예. 아니, 그러진 않을 거라 믿습니다. 예. 탈모의 징후. 예, 조용히 해주세요. 예. 진짜 열이 나던데. 자, 사실 여기 뭐 1번 문제나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건 안 풀어도 돼요. 왜냐면 앞에 있는 이거 개념학습이기 때문에 2번만 그냥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1번. 이것도 문제 자체는 쉬워요. 자, 화제 관점에서 볼 때 붙잡혀간 소설가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사회에서 정의를 위해 희생을 감내하게 된 이에 해당할 것 같다. 맞죠? 그죠? 2번. 권력층인 자유를 이행하려는 소수를 통제하려는 목적에서 일방적인 의지로 원란 파병을 강행했기 때문에 화자가 그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현했던 것 같아. 뭐 살짝 애매한 느낌이 좀 드는데 일단 킵을 한번 해봅시다. 자, 포로수용소의 제14 야전병원에서 정보원이 했던 말은 화자에게 6.25 전쟁의 경험으로 인한 심리적 상처 중 하나가 되었던 것 같아. 이건 맞겠죠? 그죠? 4번. 화자는 자신이 사회적 이슈에 침묵한 일상을 영위하는 것을 두고 절정 위가 아니라 조금 좀 옆으로 비켜 서 있다. 이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5번. 화자는 바람이 먼지야 풀아 라고 호명한 대상에게 난 얼만큼 적으냐 라고 물음으로써 자신이 소시민적 삶의 태도에 대한 부끄러움을 드러냈다. 2번이 맞는 것 같네요. 그죠? 반대 의사를 대놓고 표현한 부분은 없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봐도 9페이지에 있는 사령 같은 경우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습지 않느냐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여기 표현 중에. 맞죠? 그 어느 날 고궁에서. 그쵸? 근데 여기서도 있죠. 똑같이 밑에 우소라 나의 영은 죽어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도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성찰적 태도로 끝나죠. 자,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같이 문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1페이지. 여기 있긴 한데 13페이지에 있는 3번 보기 잠깐만 보고 한번 넘어갈게요. 사실 이거는 옳은가를 조금 언급을 하려고 이렇게 세팅을 한 건데 근데 여기 잘 보시면요 14페이지에 훈계자성가도 있어요. 그래서 옳은가랑 훈계자성가랑 내용적으로 좀 연계된 부분이 있어서 요건 한꺼번에 같이 나갈 겁니다. 네, 이렇게 나가면 오늘 문학은 끝이에요. 네, 이렇게 나가면 됩니다. 자, 다시 아까 얘기했던 보기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경기체가 오륜가와 오륜가 계열의 연시조는 자, 모두 유학에서 가르치는 인간의 도리를 제재로 다루고 있지만 자, 어쨌든 이 오륜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뭐 유교적인 어떤 가치 정도를 보시면 되죠. 그렇죠? 네, 여기 지워야 되는데 지우개가 있네요. 네, 좋습니다. 없는 줄? 응? 아깝다고? 뭐 내가 나갔다 왔으면 좋겠어? 거기 훈계자성가도 그렇고 오륜가도 그렇고 둘 다 그냥 유교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로만 정리해 주시면 돼요.
삼강 오륜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렇죠? 이 오륜이 뭐뭐 있는지 아세요? 부자유춘. 좋아요. 또 붕우유신. 붕신 말고 붕우유신이에요. 알겠죠? 붕신이 아니라 뭐예요? 예? 아, 친구들끼리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요. 예. 건공감리 같은 거 있어요? 건공감리는 그거죠. 태극기. 건공감이. 아, 부자유치는 뭐야? 그 자식과 아버지는 뭐 친해야 된다. 뭐 그다음에 부부는 사실 나는 까먹었고요. 그다음에 부부유별? 부부유별이야? 그거 뭐 부부간에 그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장유서, 그러니까 위아래 사람들 뭐 그런 것도 있고. 네, 뭐 여러 군신유의? 이제 군신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예, 그죠? 가죽부터 이게 완성이 돼야 뭐가 되는 거야. 임금에게 충성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죠? 그건 뭐야, 수신제. 그건 오륜이랑 상관없어. 뭐 윤리랑 사상에 그게 있었니? 수신제가 지국 편찮아? 그거 이제 집이 좀 그러니까 가죽이 똑바로 서야 이제 나라가 똑바로 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아무튼 갑자기 모르는 얘기 하려고 하니까 좀 죄송하네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아.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세요? 윤사 하시지 않아요? 아닌가? 너도? 나도. 생년이랑 윤사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근데 윤사는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생명이 좀 더 쉽대요. 그렇게는 들었거든요. 예. 윤사가 그게 어렵구나. 전 원래 윤사를 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땐 생활여가 윤리가 없었어요. 헐. 네. 좀 그래요. 제가 나이 좀 있어요. 예? 외웠어요? 왜 국어도 특기평가 있었다고? 네. 50문제였다고, 50문제. 1점짜리 문제 있었다고, 우리. 한테. 창작 시기와 갈래가 서로 다른 데서 비롯한 일정한 차이가 둘 사이에서 발견된다. 자, 이게 지금 경기체가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세요, 혹시? 왜요? 국어책에서 본 적 있어요. 요게 이제 고려시대 때, 고려 후반부에 이제 등장했던 작품 장르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경기체가라고 한다면은 고려가요랑은 좀 다르게, 고려가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평민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라고 한다면은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주로 귀족들이 불렀던 노래예요. 귀족들이 불렀던 노래고, 그러니까 이제 고려시대 때 귀족들이 주로 부르기도 했었고, 그리고 아마 요거랑 관련된 경기체가가 한림별곡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한림별곡이라는 걸 이제 아실 거고, 그리고 이때 당시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똑같은 대상을 이제 언급을 하더라도 살짝 좀 어떤 느낌이냐면은 약간 흥취? 그냥 일반적인 흥취 말고요. 그냥 말 그대로 그 놀거리의 유흥거리, 유흥 정도로 생각을 해요. 자연 자체를. 흥취보단 유흥에 좀 더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 특징들이 좀 있고, 그 다음에 형식도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제 가사랑 어느 정도 연결되는 그런 정도의 분량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실 경기체가는 그게 많이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해봐야 이건데 얘도 잘 안 나와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황이 도산12국을 만들면서 이 한림별곡을 좀 이제 비판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 수특에 나왔던 도산12곡 발이라는 작품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했을 거야. 이건 모르니까. 이건 모를 수 있어. 내가 그냥 배경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간에. 자, 경기체가는 조선 초기의 진취적 분위기 속에서 창작된 작품답게 바람직한 가치가 실현된 세계를 정면화하여 보여주고, 그것을 확인함으로써 생겨나는, 자, 거기 고양된 감정과, 그 다음에 그러한 세계의 실현, 그러한 세계라고 하면 이상적 세계겠죠. 이상적 세계의 실현에 대한 염원을 드러낸다. 한편 오륜과 괴연의 연시조는, 자, 거기 밑줄 성리학이 융성하기 시작한. 그럼 두 개의 차이가 있다는 거네, 그쵸? 조선 초기에 있던 오륜과는 그냥 이상적 세계를 실현하는 거에 대해서 가슴이 웅장해진다, 약간 이런 느낌이고, 근데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진짜 말 그대로 성리학 하던 시기에 이제 나온 거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밑에 교화의 수단으로서, 밑줄 교화의 수단. 그러니까 이렇게 해라. 요래야 좋다. 이런 성격이 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 교화를 목적으로 한다면은 그 옆에 있는
훈계자손과도 같은 성격입니다. 예. 딱 봐도 뭐 하는 거야? 훈수충이, 아니, 훈계를 하고 있잖아. 그죠? 그죠? 자, 그래서 당위적 가치에 대한 권고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촉구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륜가 계열 연시조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작품에 주세붕의 오륜가와 김상용의 오륜가가 있다. 이건 그냥 뭐 시조 정도로만 보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오륜가 먼저 볼게요. 다른 거는 뭐 그건 없으니까. 네, 요거 먼저 볼게요. 자, 제가 어지간하면은 이렇게 짧은 고전 시가들을 잘 안 넣습니다. 네, 잘 안 넣는데 이번에는 그냥 다른 것들 작품도 같이 엮을 만한 것들이 있어서 일부러 넣어놓은 거거든요. 네, 나머지 작품들도 이제 일단 다 먼저 하고 네, 조금씩 간단하게만 딱 하고 네, 보고 갈게요. 자, 아버지는 하늘이요 어머니는 땅으로서 나를 낳으시느라 애쓰셨도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야, 엄마 아빠가 고생했다는 얘기겠죠. 저주로 기르시고 의리로 가르쳤으니 큰 은혜 갚으려네. 자, 큰 은혜 갚으려네가 뭐야,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컸으니까 그제서 이제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갚겠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대밭에서 눈물을 흘리니 죽순이 나고 얼음을 두드리니 고기가 튀어올라 지극한 정성 귀신을 광동시켰으니. 야, 이거 고사예요. 참고로 그 죽순이 제가 알기로는 맹자의 그 이제 일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맹종이네. 여기 있네요, 밑에. 맹자인 줄. 네. 맹자는 개죠. 맹모 삼천지교죠, 그거. 그게 있었네. 자, 이거 그냥 간단하게만 볼게요. 자, 그 죽순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위해 맹종이 겨울에 죽순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여 슬퍼하니 눈 속에서 죽순이 돋아났다. 한마디로 뭐랑 관련돼 있는 건 효도랑 관련돼 있는 고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겨울에 이거를 드시고 싶어하는 어머니를 위해 왕상이 언강으로 가니까 얼음이 쪽쪽쪽 갈라지면서 잉어가 튀어올랐다. 그러니까 이런 교사들이 뜻하는 건 사실 뭐야? 효도와 관련된 거죠. 그죠? 됐나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뭐야? 영탄법이죠. 그죠? 늙은 부모 복양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자, 이거 아까 복이 있었던 걸 생각해 보시면요, 이 부모 복양하는 광경이라는 게 뭐야? 일종의 이상적 세계가 구현된 상황인 거죠. 그죠? 구현된 상황. 그죠? 그 다음에 증산민자 두 선생의 자, 여기 뭐가 있었어요? 밑에. 엽은 이런 말이 이게 따로 나오진 않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이거 뭐라고 했어요? 경기체가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고려가요의 그것과 느낌이 비슷한 거예요.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한 거야.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얘네가 후렴구가 나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일종의 여음구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증산민자가 2번 나왔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일종의 여음구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냥 요런 거, 이거에 멘붕 당하실 필요 없고, 이런 느낌이 있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혼정신성하는 광경 그 어떠합니까? 혼정신성은 뭐가 돼 있어요? 밤에는 부모의 잠자리를 보아드리고 이른 아침에는 밤새 안부를 묻는다,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부모님보다 늦게 자고 부모님보다 일찍 일어나, 뭐 이런 얘기예요. 그죠? 효심을 다하라. 근데 어쨌든 요게 지금 구현된 어떤 이상적 세계에 대해서 얘네들의 지금 화자의 그 감정이 좀 어때요? 좀 약간 웅장해지고 있죠? 약간 그런 고양된 감정의식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보기에. 그죠? 그 부분이랑 연결시켜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안 어려워. 자, 그 다음에 밑에 자, 가부분 한번 볼게요. 삼오곡이라는 뭐 작품인데, 이것도 약간 느낌이 좀 어때요? 그 고려가요 비스무리한 느낌이 있죠? 그죠? 자, 호미도 날이지만은, 낫같이 들리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호미에도 날이 있긴 하지만, 나처럼 엄청 날카롭진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근데 뭔가를 표현하려고 이런 말을 한 거겠지? 그지? 이렇게 나와 있어. 아버님도 어버이시지만은, 어머님같이 괴실이 없어라. 이 괴실이라는 게 뭐예요? 사랑한다는 얘기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거 나오네요. 그죠? 자, 아버지랑 어머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어머니가 조금 더 사랑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리고 이거를 지금 방금 위에도 뭐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어요? 호미라는 얘기가 나오죠. 호미와 낫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아소님이시여 어머님같이 괴실 리 없어라. 이 아소도 뭐야? 일종의 감탄사죠. 그죠?
이거 향가의 특징이기도 하고 약간 고려가요의 느낌도 좀 나고 그렇죠? 그죠? 자, 하필 작품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옆에? 사모곡. 그죠? 어머님을 사랑하는 노래니까 당연히 뭐야? 어머니 위주겠죠. 별로 어렵진 않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자, 오관산. 자, 요거 어디서 좀 본 것 같은 느낌이 좀 드실 텐데, 혹시 본 것 같다? 이거 본 것 같다? 있어요? 시험범. 시험범위? 이거 시험범위야? 이번에 시험범이었어. 자, 우리가 작년에 이런 작품이 있었어요. 작년 수중에. 황계사라는 작품이 하나 있었어요. 이 황계사에서도 요런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자, 뭐였냐면은, 자, 나무 조각으로 작은 당닭을 만들어 집기로 집어 벽에 회에 앉혔네. 일단 이 닭이요. 네, 조각이에요. 네, 조각인데, 자, 이 닭이 꽃기어 울며 시간을 알릴제야. 자, 얘가 뭐 한다고? 울면. 얘가 울게 되면 어떻게 하겠다? 어머니 얼굴 비로소 지는 해와 같으리라고 했어요. 그럼 어머니 얼굴이 뭐가 나오는 거야? 이런 과정 하에 어머니 얼굴이 지는 해, 그렇지. 그죠? 어머니 얼굴이 늙을 것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런 구성 많이 봤어요. 일단 황기사라는 작품을 아신다라면은 요게 아마 이해가 되실 건데 아니더라도 좀 익숙한 포인트가 하나 있을 겁니다. 뭐냐면은 정석가야. 정석가자. 정석가에서 똑같은 그런 구조가 있어요. 뭐야? 이 구조. 우리 이 구조를 뭐라고 하냐? 그렇죠. 불가능한 상황을 가정해서 뭐야? 자신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상당히 짧아요.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근데 우리가 포인트를 따져보자면은 네, 옛날에 이런 작품이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요런 구조를 띠기도 한다. 그걸 갖고 가시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교재 바뀌면서 추가로 하나 더 말씀드릴 걸 안 드렸는데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드리진 않을 거예요. 뭐 워낙에 쉬운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모든 문제는 안 풀고 어느 정도 소재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 아니면 좀 알고는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거 위주로만 그냥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3번 문제 봅시다. 3번 문제. 어쨌든 우리가 다와 관련된 이야기니까요. 그것만 좀 볼게요. 자, 1번. 다와 보기 이는 창작 시기와 갈래가 서로 다르지만 맞죠? 둘 다 부모와 자식 관계가 하늘이 정한 것임을 언급하고 있다. 자, 여기 보기 2번에 있는 거 잠깐만 좀 볼게요. 분위기가 얼마나 좀 다른지. 자, 어버이 자식 사이 하늘 삼긴 지친이라. 뭐야? 우리 둘이 뭐라는 거야? 하늘이 만들어진 운명이니까. 그죠? 운명적 태도 갖고 가야겠죠. 그 다음에 부모 곧 아니면 이 몸이 있을 소냐? 서리적 표현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오조도 반포하니 부모 효도하여라. 이게 뭐야? 까마귀도 뭐야? 뭔가를 잘 갖다 줄 까마귀도 효도를 하는데 너도 효도를 해야지. 이런 얘기겠죠. 아까 얘기했었던 막 뭔가 이게 실현이 돼서 막 감정이 고양된다라는 느낌보다는 약간 좀 어때? 까마귀도 씨발 효도를 하는데 니는 안 하냐? 일종의 권고. 아니, 권고 아니야? 협박이냐? 권고로 보시면 되겠죠? 그쵸? 아니, 내가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지. 아이, 그러지 마. 몰랐어요. 안 돼. 아무튼. 왜? 이상해? 오케이. 아무튼 둘이 느낌이 좀 다르죠? 그죠? 네, 다시 넘어갈게요. 2번. 다와 보기 이는 모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 대한 유학의 가르침을 제시하기 위해 자식을 낳은 부모의 은혜를 강조하고 있다. 유학의 가르침을 제시했나? 그런 부분이 아니죠.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는 거야? 성리학 부분에 있는 그 조성 중기부터 해당하는 거죠. 그죠? 네, 3번. 다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고양된 감정을. 자, 있냐? 의문형 표현? 다에 있어? 어떠합니까? 있죠? 그쵸? 그 다음에 보기 2는 의문형 표현을 통해 교화의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 몸이 있을 소냐? 이거니까. 그죠? 맞죠? 4번. 다는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는 염원을 나타내고. 그치? 염원에 조금 더 가깝죠. 보기 2는 부모의 은혜에 당연히 보답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얘 까마귀도 하는데 니들이 안 하면 까마귀도 못한 금수다. 금수 우리 좀 단골 멘트죠. 그죠? 자, 5번. 다는 지향하는 가치가 실현된 장면. 맞죠?
그다음에 보기 2는 자연물을 근거로 삼아 지향하는 가치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 맞는 말이겠네요. 그래서 답이 2번이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 부분 쭉 이어서 할 건데 이거 관련된 보기가 좀 있으면 좀 보고 할게요. 문학이 이게 마지막이에요. 예. 왜? 되게 빨리 어? 실까지 보고. 이 앞에 게 짧잖아. 오륜가가 짧으니까. 매번 이렇게 짧진 않아요. 예, 좀 길 때도 있어요. 막 소설 3개씩 나올 수도 있어. 그럼 빡치죠. 예. 자, 6번에 있는 거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자, 조선사회는 유교적 이념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국가 통치 질서를 확립하여 하는데 이러한 유교적 세계관은 문학 작품에도 반영되어 나타난다. 시가 장르에 속하는 가의 경우 유교적 윤리 규범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중심으로 하여 어지게 살면서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륜가랑 성격이 똑같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서사 장르에 속하는 나의 경우는 인물들이 유교적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따라 인물의 선행 실천 여부가 드러나는데 선인이 선을 행하는 모습을 통해 유교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선이라는 이 가치를 어떤 유교적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유교적 가치. 덕목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근데 되게 지금 짧아 보이잖아. 지금 55분이에요. 시간 살살 녹죠? 응. 오마이갓. 우리 시간 살살 녹습니다. 아무튼 자, 처음부터 이보 아이들아. 벌써부터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렇죠? 청자가 존재하고요. 내 말 들어 배웠으라. 내 말 좀 듣고 배워라. 뭐 이런 얘기겠죠. 권고의 이제 목적이 있습니다. 어버이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여 일생의 효지를 닦아 어진 이름을 얻어라.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를 통해 뭘 할 수 있대? 어진 이름을 얻을 수가 있대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의 말 하지 말고 내 몸을 살펴보아. 이거는 진짜 인생의 진리죠. 남의 말을 굳이 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나나 챙기시면 돼요. 그죠? 예. 자, 허물을 고치고 어진데 나아가랴. 내 몸에 온갖 흉이 있으면 남의 말을 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돌아보자는 거지 남을 돌아보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 이게 이제 제가 어렸을 때야 사실 뭐 남의 뒷담도 막 까고 다들 그러시잖아요. 안 그런 척하지 마시고. 전 많이 했었어요. 예, 예전에 우리 안 하자. 지랄하지 마시고요. 어떻게 생각하는 아무튼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겪어봤을 때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의 말을 해봐야 별 좋을 게 없는 거야. 왜냐면은 어차피 뒤에서 남몰래 얘기를 했다가 결국 다 돌아옵니다. 예. 그리고 또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요. 예. 아무리 뭐 비밀을 뭐 엄수해달라, 비밀을 지켜달라, 이거 비밀인데 이렇게 말을 해도 결국 다 들려요. 예. 나도 많이 들었고. 누가 나를 그렇게 유혹을 그렇게 존나, 아무튼. 어떤 새끼야. 누구야? 그런 경우가 좀 있고.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제가 누구 얘기를 굳이 뒷담을 하진 않아요. 예, 뒷담하진 않고 저는 그냥 이럽니다. 내가 뒷담을 할 거면 앞에서도 깔 거라고. 나 앞에서 뭐라 해요. 마음에 안 들면 너 씨발 이거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이 새끼야. 이제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난 뒷담에서도 똑같이 얘기해. 앞에서도 똑같이 얘기해. 그러니까 별말을 안 해요. 네. 대신 뭐 싫어하겠지 뭐. 그치? 아무튼 간에 자, 그다음에 삼수 보시면요. 자, 사람이 되어서 착한 길로 다니자 뭐 이런 얘기네요. 언충신 행동경을 마음속에 잊지 마라. 여기 밑에 이렇게 있죠. 말을 미덥게 하고 행동을 공손하게 하라. 그래서 내 몸이 착하지 않으면 마을 아님들 다니랴. 그치? 내가 착하지 않으면 말 안 해도 다니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다음에 자, 오수도 마찬가지. 자, 남과 싸우지 말라. 싸움이 해 많으리야. 그러니까 싸워봐야 뭐야 좋은 게 하나도 없대. 그쵸? 크면 관가 소송이요. 관가가 어디인지 아시죠? 그냥 지방에 있는 그런 일종의 이제 행정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었죠. 예. 우리가 소송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하죠?
송사라고도 합니다. 송사. 예, 여기서 뭐예요? 소송이요. 네, 소송이 뭐예요? 아, 형사소송, 민사소송이 있잖아. 그 소송이. 법적 분쟁. 아, 법적인 싸움을 우리가 소송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도 그건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 고소 뭐 그런 거 그런 느낌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적으면 수치스러운 욕이랴. 무슨 일로 내 몸을 그릇다녀 부모 욕을 먹으리. 야, 패드립이 찰지네 아주. 그죠? 내가 잘못하면 뭐야 부모가 욕을 먹는데요. 그죠? 우리는 약간 부모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패드립을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롤에서. 그죠? 부모님을 지키기 위해 그러잖아요. 그죠? 안부 잘 하시냐고. 아무튼 요즘에는 안 해요. 저는. 근데 그 다음에 그런 안 한 지 좀 됐어요. 네. 자, 그런 일 몰라 하되 뉘우치면은 다시 말아. 그런 일,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을 몰라서 하는 건 뭐 그럴 수 있는데 니 반성했으면 다시 하지 말라 이런 얘기죠. 알고도 또 하면은 끝끝내 그르리라. 그치? 알고 씨발 이게 족 같은 거 알면서도 하는 거는 그냥 사실 뭐랑 다름이 없어요. 또 나와야 되잖아. 그 단어. 금수와 다름이 없죠. 그쵸? 금수와 다름이 없죠. 자, 그 다음에 진실로 허물을 고치면 어딘 사람 되리라. 그러니까 뭐야, 반성하는 자세를 갖자는 얘기겠죠. 그죠? 그 다음에 팔수, 욕심이 난다고 몹쓸 일을 하지 마라. 나는 잊어도 남이 내 모습 보느리라. 한 번 악명을 얻으면 어느 물로 씻으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야, 한 번이라도 약간 이미지가 안 좋아지면은 거의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죠. 다 뭐 해보셔서 아시죠? 뭐야, 다 착한 사람이야? 끄덕인 사람도 있었네? 그냥 장난한 건데 진짜 끄덕이네? 누구라고 안 했는데? 예.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자, 보통 좋은 이미지를 쌓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냥 반대로 악행은 안 좋은 이미지는 쌓기가 아주 쉽습니다. 예. 그 앞에서 어그로 끌면 끝나잖아. 그치? 그럼 바로 악한 놈 되는 거예요. 예.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막 또 그냥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막 뭐 모든 이제 사람들이 막 너무 좋아. 이제 특히 만약에 남자라면 막 여자애들이 막 다 씨발 다 맘에 들어. 누구는 어떻게 해서 좋고 누구는 어떻게 해서 좋고 여기 이렇게 다 찔러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바로 어장남으로 찍혀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4년 내내 학교 다니기가 힘들어져요. 여러분 내년 얘기하는 거예요. 내년이요, 내년에 여러분들이 대학교를 갔어. 갔는데 막 주위에 너무 이쁜 여자들도 많고 막 그래가지고 막 여기 서로 막 연락해. 근데 걔네들끼리 연락 안 할까? 하지. 걔네들끼리 쟤 나한테 너무 막 약간 썸 타는 거 같다니까. 그래 나도 이렇게 나도 그러는데 이러면 좋대요. 좋대는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아니 반대로 그 여자도 마찬가지겠죠? 막 이 남자 마음에 들고 쟤도 마음에 들고 쟤도 마음에 들고 그러다가 또 결국은 어떻게 됐대? 또 남자들끼리 나도? 너도? 이러면서 이렇게 된다고요. 예.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겠죠? 예. 물론 제 경험담은 아니에요. 믿지 못하는 표정으로 쳐다보는지 모르겠는데 난 그런 적 없어. 나름대로 지조와 절개를 지키는 사람이야. 남자애들은 뒤에서 그런 말 안 하잖아. 뒤에서는 안 하지. 앞에서 하겠지. 앞에서 하겠죠. 아니면 남자들끼리 싸우거나 난리 나겠죠. 그건 경험담이에요. 그건 경험담. 자,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일찍 일어나 세수하고 부모께 묻어나고 좌우에 모여 있어 공경하여 섬기되 여기에 글 배워 읽어 못 미칠 듯 하여라. 여기 여가의 글도 배워야 된대요. 그쵸? 그러니까 이렇게 공경하고도 할 거 하면서 학문 수양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말 그대로 뭐 하는 데 쓰이는 거예요? 어떤 지금 어린 아이들을 훈계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칠수는 없어요. 예? 칠수는 없어요. 수특에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저보고 어떡합니까? 예. 전문이 필요하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막 어. 필수 이런 거 막 생략되어 있는 건 왜 생략된 거예요? 뭐 출제자 마음이겠죠? 편찬자 마음? 내가 딱히 할 말이 없네. 근데 이런 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제 만약에 이게 만약 작품이 나온다고 했을 때 다른 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우리 일동작용과를 배웠다고 해서 그 일동작용과 수특에서 배웠던 거 그대로 안 나오는 것처럼 가끔 다른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어땠냐면은 수특에 나왔던 작년 수특을 기준으로 할게요. 작년 수특에 나왔던 일동작용과는 초반 부분이 나옵니다. 초반 부분. 초반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일본으로 가는데 이제 배 타고 가는 그 여정. 그게 이제 메인으로 그 수특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수능에서는 어땠냐면은 그 일동장군가 쪽이 첫 번째 방금 언급드렸던 부분이랑 그다음에 마지막에 일본 갔다 와서 이제 황제가 아니에요. 왕 임금한테 인사를 드리고 존나 덥다 헥헥거리면서 이제 집에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미 수능에선 그랬고요. 그렇게 1번 파트, 3번 파트가 나왔고 3번 파트가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일동장군가가 2017년이었나요? 2027년? 아마 그쯤에도 한 번 더 나왔거든요.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은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 나와. 그러니까 걔 통신사니까 걔가 김인겸이라는 사람이 통신사였기 때문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이 나와요.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은 어떤 일본 문인이라고 해야 될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그 누가 와가지고 와, 네 글씨 좀 친다잉 이러면서 막 야, 너 개쩌는데? 뭐 선생님이라고 되겠는데 하니까 아이 나 그 정도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거기가 이제 그 문호가 뭘 해주냐면은 막 돈을 줘요. 갑자기 40냥을 막 주겠대. 그냥 일본 돈으로 막 돈 주겠대. 글씨 잘 쓰니까. 근데 이제 얘는 안 받는 거죠. 얘 공무원이잖아. 얘 통신사야. 외교관 공무원이란 말이야. 야, 그럼 받으면 어떻게? 좋대겠죠? 공무원이니까 좋대겠죠? 그게 그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거기서 거절하는 장면이 이전 기출에도 나왔던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상 같은 이제 내용이 나올 수는 없는 거죠. 그래도 얘는요, 뭐 얘 작품 자체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용적인 측면이 거의 뭐 비슷하겠죠. 다른 것도 그렇고 훈계자손가 같은 경우는 다 훈계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크게 뭐 어려울 건 없습니다. 네. 그냥 다른 것도 나올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아무튼 요거 넘어가 볼게요. 자, 나부분 볼게요. 자, 송나라 때 예부상서 유담은 딸 해란을 친구 범질의 아들 경문과 정혼시킨다. 일단 말부터가 아주 너무 짜증이 나네요. 그죠? 혹시 모르니까 뭐 간단하게만 좀 봐볼까요? 유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여기에 딸이 있나 봐요. 이 딸이 이제 해란이라는 데가 있대. 이 해란이. 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친구 범질의 아들 경문. 자, 여기 이렇게 많어. 일단 너무 짜증나네요. 네. 일단 뭐 얘네들이 뭐 친구 사이고 뭐 얘네들이 이제 뭐 결혼하게 됐겠죠. 그렇죠? 그냥 뭐 요렇게만 일단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 근데 요건 초반에 이제 세계관을 구축하는 데는 중요하니까 요 정도는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범질이 죽고 유담도 죽게 되는데 혼약을 지키라는 당부의 말을 남긴다. 자, 그치? 이게 뭐야? 결혼을 한 게 아니라 정혼을 했네. 약혼한 거잖아. 그죠? 응. 자, 그런데 부마 여씨가 황제에게까지 청원하여 자리기 딸 교란을 경문과 혼인시키려 한다라고 했어요. 자, 일단 여기서 이제부터 또 이분법적 구도 나누면 되겠네. 그죠? 누가 있어요? 뭐 여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 딸이 있대요. 우리 교란이라는 애가 있는데 딱 봐도 니값이 교란 잘할 것 같이 생겼죠. 그래서 얘를 지금 얘랑 결혼해달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황제를 결혼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둘 간의 사이를 결혼시키고 있어요. 그죠? 아무튼 죄송합니다. 자, 아무튼 쭉 이어서 그럼 확실히 나타났어요. 그죠? 갈등 구조 확실히 나타났죠? 그죠? 자, 붕하가 범공자의 금옥같이 이제 빼어난 문장과 용모를 듣고 매파를 보내어 구원하다가 물리침을 당하고 거절당했죠. 그러면 나름대로 여기서의 누구였냐? 그 범공자가 누구야? 범질이 그 아들이 이름 경문이죠. 경문이 그죠? 근데 경문이도 어떻게 보면 지조와 절개를 좀 잘 지키는 친구라고 볼 수 있겠네. 유교적 덕목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것도 그렇죠? 또 소조가 처음 범생의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매우 흠모하더니 매파가 돌아와 범가의 소식을 낱낱이 전하니 마음속의 번뇌함을 맞이 아니하더라. 그 다음에 공주가 딸의 그러한 거동을 보시고 마음속으로 딱하고 안타깝게 여겨 A에서 그 많은 것을 어기고 황제께 조여할 때 정사가 한가한 틈을 타 말씀드리기를 신이 아들이 없고 다만 느끼할 천한 딸아이를 하나 두었는데 그 아이의 나이가 바야흐로 비녀를 꽂아 시집을 갈 나이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 이거 비녀가요 어떤 의미냐면은 일종의 상투랑 비슷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쵸, 이제 결혼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근데 미성년자는 결혼이 안 되죠.
아, 옛날엔 됐어요. 아, 옛날엔 14살 됐어요. 응.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결혼의 상징물이에요. 상투랑 그거, 비녀가. 그래서 결혼을 못하면 상투를 못 틉니다. 뭔 말이냐면 할아버지 때도 모쏠 인증이라는 거예요. 나 결혼 안 했슈. 이제 상투 못 틀면 머리 이제 흘러내 이러고 다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응. 거지. 거- 다니는 거 아니야? 어? 이제 어리고 있어. 뭐 닦기도 하고, 맞아, 머리 따는 것도 그런 같은 의미긴 해요. 산발로 다니거나, 뭐 닦고 다니거나 해야 되는데, 예, 결혼 안 하면 그렇게 됩니다. 아, 요즘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 우리는 결혼 안 한다고 막 뭐 제가 뭐 머리를 닦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노국공 범질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을 듣고 구원했더니 저쪽에서 말하기를 범질이 생치에 정원한 곳이 있다고 하며 허락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황상께서 권고하지 않으시면 일이 진실로 이루어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이 뜻을 살피셔서 소녀로 하여금 태평성대에 원한을 품을 여자가 되지 않게 하신다면, 그러니까 뭐야, 말이 그냥 좀 어렵게 한 거지. 사실 뭐야, 결혼시켜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약간 권력을 통해 이제 결혼을 약간 억지로 시키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신의 모녀는 하늘 같은 폐하의 성덕을 뼈에 새겨 저승에 가더라도 그 은혜를 가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 하면서 황제가 말없이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말씀하시되, 임금과 부모는 한 가지다. 범질이 생시에 정하였을 것 같으면 이미 어찌 임금의 명령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그러지게 할 수 있겠는가. 야, 이거 뭔가 좀 깨어 있는 사람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유교적인 덕목을 언급하여 이 결혼에 대한 부탁을 거절한 거죠, 그렇죠? 공주가 거듭기 일기를 간절하게 하니 황제가 어쩔 수 없이 야, 1초 만에 이러면 돼, 이거? 야, 진짜. 방금 임금과 부모를 한 가지라며, 자, 공주가 매우 기뻐하며 집에 들어와 이 말을 이르니 소조가 입으로 말하지는 아니하나 기쁜 빛에 얼굴이 가득하더라. 황제가 다음날 조회를 받으실 때 모든 신하들이 예의를 갖추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씀하시기를, 지금 부마도이 여방이 하나의 딸을 두었는데 금지 오겹이여 덕과 재주를 겸하였다. 젊은 남자를 얻어 짝을 이루고자 한다. 승상과 간이대부는 각각 한 명의 남자아이를 들은 대로 아뢰어라. 짐이 마땅히 친히 중매가 되리라. 야, 이거 뭐야, 이거 납치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아무튼 이날 조정의 대신들이 비록 자식을 둔 자가 있으나 어찌 감히 임금의 뜻을 감당하겠는가. 조정의 모든 관리들이 함께 말씀드리길, 비록 천한 자식을 둔 사람이 있으나 재주와 용모가 충분하다고 일컬을 사람이 없고, 이제 간이대부 변경 안에 한 아우가 있으니 아름답고 잘생긴 외모와 소년의 문장이 당대의 제일인가 합니다. 폐하께서 부모의 집을 위하여 사유를 구할 것 같으면 이 사람이 거의 폐하의 찾음에 합당할까 합니다. 황제가 매우 기뻐서 말씀하시기를, 부마는 짐이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이제 딸을 위해 사유를 선택하매 그 아들 범생이 또 이렇게 뛰어나니 어찌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조정들의 신하한테도 물어봤는데도 또 똑같은 애가 나오더라. 그치? 사천감으로 하여금 빨리 날짜를 가려서 혼인을 이루게 하라 하면서 경환이 머리를 조아리며 빌어서 말하기를, 신의 아우는 재질이 용렬하고 학문이 부족하니 이미 폐하가 구하시는 것에 미치지 못하고, 또 신의 아버지가 생시에 고승당 유담으로 더불어 정혼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폐하의 명령이 비록 엄하시나 이제 돌아가신 부친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인간의 자식으로는 차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뭐야, 계속 유교적 덕목을 언급하면서 최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려고 하고 있는 거죠. 신이 감히 폐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오니 어진 군자를 다시 찾아보시고 신의 아우를 물리쳐 사사로운 정을 펴게 하소서. 그래서 황제가 말씀하시되, 경의 말과 같다면 먼저 여씨를 아내로 맡고 과거에 급제한 후에 다시 유씨를 맡는 것이 왜 저러는 거야 이게 또, 그죠? 경환이 다시 말하되, 신의 아우는 재주와 학문이 얕고 짧아서 만일 등용문에 오르지 못할 것 같으면은 돌아가신 아버지의 남긴 말씀 헛되게 할 것입니다. 어찌 한평생에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공주랑 결혼해. 그 다음에 과거 합격하면 그 약속 지켜. 저 본처랑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너무하죠, 그죠? 자, 경의 아우는 뛰어난 재주가 있는데 어째 과거에 급제하지 못할까 근심하겠는가. 짐의 뜻은 이미 결정되었으니 다시 물리쳐서 내치지 말라.
경환이 능히 마지 못하여 황제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집에 돌아와 태부인께 말씀드리니 부인과 공자가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여 서로 돌아보면 말이 없고 이 소식을 모두 육아에 알리니 육아의 정부인이 쓸쓸하게 얼굴빛을 바꾸고 눈썹을 찡그리며 소절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어쩔 수가 없잖아. 황제의 명령인걸. 그죠? 저가 이미 황제의 명령을 받들어 여씨를 취하여야 되는데 여씨가 만일 사람된 바탕과 타고난 성품이 인자하다면 너의 화목하고 숙성되어 너그럽고 어진 마음씨로 자매의 정을 맺어 함께 군자를 받드는 것이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마와는 다만 여씨가 황실의 친척으로서 황상이 중매하였음을 자연스럽게 여겨 의기양양한 가운데 현명한 사람을 시기하여 상대방을 재에 빠지게 된다면은 어찌 너의 일생이 가련할 뿐이겠니까. 그러니까 뭐야, 일단은 공주니까 그래도 좀 뭐야 명예로울 수 있는 거지만 그래 어쨌든 결혼을 하다면은 어쨌든 일종의 뭐야 뽑기잖아. 뽑기야 지금. 누군지도 몰라, 어떤 애인지도 몰라, 그냥 공주래, 오케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졸리시면 안 되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걱정이 이런 것에 미치니 어찌 한심하지 않겠는가. 소조가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기쁜 말씀으로 나직하게 말씀드리기를 이것은 모두 팔자에 있는 앞날의 운수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씨는 금지요겁으로 좋은 가문에서 생장하였으니 몸가짐과 어른 섬기는 법도가 반드시 저보다 뛰어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는 어찌 저의 마음속을 먼저 알아서 지나치게 허물을 말씀하시는 게 없겠습니까? 쓸데없는 걱정으로 귀하신 몸을 상하게 하지 마소서 하더라. 그래서 범씨 집안에서 혼내일이 다다름에 여씨를 맞을 때 빛난 리와 풍성한 추종들이 풍성하다고? 아무튼 심리에 이루어져 있으니 보는 자가 공경하여 부러워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더라. 다만 태부인이 홀로 기쁜 마음이 사라져 삭막하고 비록 밖으로 손님들의 축하를 받으나 얼굴에는 근심을 띠시니 어찌 황제의 은혜가 도리어 좋은 일에 방해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일단 뭐야 황제 쪽이랑 결혼하는 거 좋기는 좋은데 사실 이제 뭐야 일종의 약속을 저버린 거라서 좀 약간 찝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자, 요거는요 5번 6번만 해볼게요. 5번 6번만. 자, 5번부터 보겠습니다. 5번 아직 얘기가 안 그러니까 보기를 아직 안 읽었죠. 자, 옥린몽은 중국 송나라를 배경으로 자 사대부 가문의 남녀. 일단 사대부 가문이라는 걸 밑줄 한번 쳐줘야겠네요. 사대부니까 당연히 뭐를 승상하는 거야? 유교를 승상하는 가문이죠. 그쵸? 그냥 그 극복, 남성 인물의 입신 출세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는 사대부 중심의 문학이다. 작가는 사대부를 다른 어떤 계층보다 고귀하게 그려내려는데 이는 작품 속에서 배타적 신분의식. 야, 이 배타적이라는 말이 이게 뭐니? 배타적. 맞아요. 예, 배척이죠. 그러니까 뭔가 여기서 배타적 신분의식이라는 건 뭐야? 신분은 달라야 한다, 뭐 이런 거겠죠. 그죠? 사대부들은 한층 인물들보다 신분적으로 우월하며 황족들보다는 도덕적으로 우월하게 형성화된다. 따라서 사대부 가문과 황실 사이의 신분의 차이에 따른 상하 명분이 존재함을 인정하면서도 이런 말 있어요. 일부 황족을 거기 밑줄 도덕적 결함을 가진 인물. 누구겠어? 그 여씨 그 부인 얘기하는 거겠죠. 그쵸? 그려낸 것은 황족에 대한 사대부의 부정적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대부끼리 혼인관계를 맺는 것을 크게 부각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사대부 인물의 엄격한 자기 검열을 실시하여 학무적 교양이나 글재주 등과 같은 사대부에 걸맞은 자질을 갖추함을 강조함으로써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니까 사실 소설 내용만 자체만 보면은 뭐 그렇게 막 그럴 만한 게 없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야? 사실 훈계자 선거랑 다를 게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1번부터 볼게요. 범생과 유씨가 부모들이 약속한 정혼을 실행에 옮기지 못한 데에서 사대부 가문의 남녀가 혼인을 맺는 과정에서 겪는 고난이 나타나고 있다고 맞겠고요. 자, 2번 공주가 딸을 위해 예의에서 그 많은 것을 어기면서 황상의 개입을 청원하는 데에서 일부 황족이 도덕적 결함을 가진 존재. 이건 맞겠네요. 3번 조정의 관리들이 황제에게 범생의 출중한 문장 능력에 대해 칭찬한 데에서 범생이 사대부부터 갖추어야 할 자질을 인물로 뭐라는 거야? 자꾸 지닌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건 연결 가능하겠고. 4번 황제가 제안한 혼례를 경환이 사양하는 데에서 사대부들이 신분의 상하에 따른 명분을 엄격하게 지키기 위해서 거부를 했다? 이건 아니죠. 5번 태부인이 혼례인의 여씨를 맞으며 황제의 은혜가 도리어 방해가 된 상황으로 인해 근심하는 데에서 부정적 인식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도 연결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은 우리가 선지를 그러니까 보기 봤으니까 선지부터 볼게요. 자, 1번 나에서 다른 사람과 정혼한 사람에게
구원하다가 물리침을 당하고도 계속해서 그 사람을 사이로 맞으려고 수를 쓰는 공주는 가해 기준에서 볼 때 욕심이 난다고 몹쓸 일을 하였으므로 선이 아닌 것을 행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도 맞죠? 그죠? 선지가 상당히 기네요. 그죠? 헷갈리겠어 하시다가 선지 구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매번 여러분 못 하시는 게 뭐예요? 선지를 제대로 구분도 못 하시나? 그치? 선지를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안 읽어. 그죠? 2번 나에서 임금의 명령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을 어그러지게 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면서도 공주가 청한 중매를 추진한 황제는 가해 기준에서 볼 때 그런 일을 알고도 감행했다. 맞죠? 3번 나에서 아우가 제주와 흥분이 얕고 짧아 과거 준비에 더욱 매진해야 아버지의 유언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한 경화는 일단 뭐부터 보면 틀린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가해 기준에서 볼 때 아우에게 글 배워 읽어 못 미칠 듯하여 효를 실천하는 선행을 하게 하는 거다. 이건 전혀 아니죠. 원래 뭐부터 해야 돼? 그 공주랑 일단 결혼하고 그 다음에 과거 합격해서 말하고 했었으니까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나에서 여씨가 좋은 가문에서 생장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그 성품의 수준을 가늠해서 말하는 유씨는 가해 기준에서 볼 때 내 몸을 살피지는 않으면서 남의 말을 하였으므로 맞네 그쵸? 이것도 연결 가능하겠네요. 5번 나에서 어머니의 딸의 처지에 대한 걱정으로 몸을 상하게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어머니를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는 유씨는 가해 기준으로 볼 때 어버이 효다하면서 어진 이름 얻을 만한 선행을 실천했다. 이것도 연결이 되겠네요. 여기 같은 경우 요거 다음 페이지에 있는 부분들은 우국어랑 같이 나왔으니까 네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필 가나다가 또 나왔어요. 이 가나다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매번 자주 나오는 패턴이죠 이거. 시가 2개 수필 하나. 그래서 한번 요 느낌을 한번 풀어보시면 나쁘진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페이지는 좀 쉬었다가 진행할게요. 전혀 짧지가 않아. 그치? 사랑하는데 필요한 자원은 물건과 타인의 행위로 나눌 수가 있다. 뭐 그렇게 나와 있대요. 필요한 자원이라는 게 일단 물리적인 것과 어떤 타인의 노동일 수도 있겠죠. 그쵸? 이러한 자원은 민법상 권리의 대상이 되는데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권리를 물권, 타인의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한다. 물권과 채권이 있어요. 그죠? 이건 말 그대로 물건과 관련된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채권. 타인의 행위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채권은 많이 들어보셨잖아, 그죠? 그죠? 채무자, 채권자. 그죠? 채권자가 뭐예요? 어떠한 권리를 갖고 있는 자. 그 빚을 갚아야 하는 타인의 행위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그리고 또 채권자와 채무자와 관련해서도 또 이제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이드로 갖고 가시면 좋아요. 그리고 이미 수특에도 나왔던 바가 있어서 말씀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예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기출에 나왔어요. 예약상급부, 본계약상급부 기억나? 언젠가 보시게 될 거예요.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어디 있냐면은 어디야? 5회차인데 내가 말씀드릴게요. 5회차에서 이게 좋다. 내가 해놓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입 털기 아주 좋네요. 진짜로. 너무 행복한데? 140. 찾았어? 146쪽이요. 네. 이거 말고요. 네? 더 넘어가야 돼. 이거 아니에요. 이거랑 관련된 모의고사가 실제로 있었다고. 여기 이제 151페이지. 이거 있잖아. 채권 얘기 나오잖아. 채권 얘기 나오고 예약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예. 이거 했었잖아요. 그래 이건 했지 당연히 기출이니까. 2학년 때 했겠죠. 예. 2학년 모의고사예요? 아니 고3이요. 고3 모의고사. 저 고2 관련된 거 아예 안 써요. 저 고3 거밖에 안 써요. 지금 고2 애들 교재도 고3 거만 줘요. 고3 지문으로만 해. 고2 건 의미가 없어. 내신할 거 아닌 이상. 아무튼 요런 게 있다.
이 채권과 관련해서 이런 내용도 있다. 곧 할 거예요. 또 조만간. 아무튼 그렇고요. 확실히 해놓으니까 좋긴 하네요. 뿌듯하다 아주야. 제가 다 뿌듯하네요. 아무튼요. 자, 민법에서 권리의 발생, 소멸, 이전 등과 같은 권리의 변동이 일어나려면은 자, 그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의 합의인 계약이 필요한 것이 원칙이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이런 것들을 실천을 하려면은 뭐가 있어야 된다고? 계약이라는 걸 해야 된대. 근데 이 계약에 대한 거에 대한 그 상세한 얘기를 하나 조금 더 하면은 뭐 있었어? 발생, 소멸, 이전이라고 있었어요. 그쵸? 발생, 그다음에 소멸, 이전. 우리가 이전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가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양도라고도 합니다. 네. 자, 예컨대 채권이 발생하려면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고, 좀 쉽게 얘기해서 뭐야? 대출하려면은 은행이랑 계약을 해야겠죠. 그렇죠? 물건인 소유권인 물건은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소유권이랑도 연결이 됩니다. 소유권. 우리가 지금 다른 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죠.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를 뭐 그냥 말 그대로 내용만 파악한다기보다는 개념적인 것들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소유권이 이전되려면은 소유권자인 양도인과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양수인 사이에 계약이 필요하다. 어쨌든 간에 뭐야? 이런 권리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계약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채권의 변동이 계약만 있으면 발생하는 것과는 달리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은 계약뿐 아니라 공시 방법도 갖춰줘야 된다. 그러면은 이 물권이라는 게 뭐가 있었냐? 계약 말고도 공시도 있어야 된대요. 공시가 뭐야? 공시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그런 공식적인 그런 알림이죠. 그쵸? 이거 얘기하니까 이거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들이랑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양도 아까 물권 이거 뒤에 있거든요. 공시 방법이란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해주는 방법이라고 하는데요. 공시 방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정해지는데, 예컨대 토지나 건물과 같은 물건인 부동산에 대한 물건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적 기록인 등기로 공시된다. 여러분들이 아직 집을 계약 혹시 해본 적 있어요? 집 계약해본 사람? 있으면 그분이 금수저죠. 그죠? 평생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특히 그 물건들 중에서도 부동산 같은 경우 우리 많이 듣죠. 부동산이라는 거. 그죠? 이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등기부등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등기부등본. 이제 거기에 들어가면은 뭐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100%의 자산으로 샀는지 아니면 빚을 내서 샀는지 뭐 여기가 어떤 용도로 사용되고 어떤 면적이 있고 뭐 얼마에 계약하는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게 공시입니다. 이 등기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등기부등본을 갖고 왔어야 되는데 제가 집이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선생님 근데 집 없어도 등기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만약에 월세로 한다 쳐도 그 건물주의 등기를 받으면 됩니다. 예, 그거는 언제든지 공공기관 가시면은 막 예를 들어서 요즘 행정복지센터라고 하나요? 행복센터? 맞나? 동사무소라고 안 하잖아. 그치? 동사무소라고 안 하지 않아? 행정복지센터라고 하지 않냐? 무슨 동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라서 아직도 그래? 약간 그런 얘기하면 아재 느낌 들을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거기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런 걸 조회해 볼 수가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다. 제가 하나 떼올 걸 그랬나 봐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옛날엔 좀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옛날에 뭐 주민등록 등본인가 그거 관련된 지문이 있었는데 그냥 제 등본을 진짜 갖고 왔어요. 이런 거다 라면서 이제 막 이런 거다. 이게 나 있죠. 뭐 주민번호 있죠. 여기 주소 있죠. 그래서 이게 변경됐죠. 이런 거 이거 얘기했었어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아무튼 자, 공시 방법의 역할은 물권 변동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에게 거기 위치해보자. 당사자가 아닌 사람한테도 그다음에 어떤 물건에 대해 누가 어떤 내용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이다. 채무자에게만 주장할 수 있었던 권리인 채권과는 달리 물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얘가 중요한 부분이 뭐야? 물권은 이렇게까지 공시를 하는 이유가 뭐야? 다른 사람들도 알 수 있게 하는 거잖아. 그치? 타인도 알 수 있게.
이런 목적으로 만든 거고, 그리고 물건 자체가 모두에게 얘기를 가능하다는 거죠. 모두에게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모두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근데 대신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채무자한테만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렇죠? 둘이 차이가 있어요. 이런 내용의 구조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걸 굳이 얘기를 안 해준 거야.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셔야 돼. 같은 지문을 해도 지금 약간 다른 느낌이죠, 지금. 됐어? 새롭니? 네. 아니야. 자, 그 다음에 민법상의 권리 변동은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이때는 법률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면은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계약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이번에는. 그렇죠? 원래는 계약을 반드시 해야 한다 했어요. 그죠? 근데 어떤 계약이 필요 없어도 이제 이동이 가능한 경우, 당연히 예외적인 것들이 있으니까 앞으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있겠죠. 자, 또한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과는 달리 공시 방법을 갖추지 않아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법률과 관련된 것들은 구지백이 뭘 안 해도 된다? 공시 방법을 안 해도 된다. 그죠? 그럼 공시도 필요가 없어요. 공시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예컨대 빚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재산을 법원에서 경매하는 경우 법원의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납부하면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그렇지, 당연히 그래야겠죠. 최근에 뭐가 있어? 전세 사기가 있었잖아요. 제 아는 사람 중에서도 전세 보증금을 못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못 받은 이유가 거기 쪽에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집을 경매로 넘겼어요. 네, 경매를 넘겨서 그 경매로 넘긴 걸 샀어요. 보증금 대신, 전세 보증금 못 받는 대신 그걸 살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게 소유권 이전되는 거야. 그럼 이제 전세로 들어왔는데 지금은 뭐야? 내 집. 전세로 왔지만 이건 내 집이다. 그럼 마이너스가 된 거 아니에요? 전세금 못 받았으니까 대신 경매로 또 싸게 산 거지. 더 싸게 샀다. 더 싸게 사고 소유권도 이전이 됐고. 그러니까 원래 내가 받아야 되는 빚이 뭔데? 전세 보증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일종의 빚이잖아요. 거기 입장에서는. 근데 못 받았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경매를 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이게 이런 경우라고. 계약 없이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빚을 졌으면 내놔야 될 거 아니야. 안 줬지. 안 주면 어떻게 돼? 빚을 져본 적이 없어요? 여기 빚을 져본 사람이 있는 게 더 이상하겠구나. 생각해보니까. 그럴 일이 없겠구나. 죄송해요. 네. 다 저 같은 사람만 있는 줄 알았어요. 아무튼, 또한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망인의 배우자나 자녀 등의 상속인은 등기 없이 부동산을 상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없이 할 수 있는 그 사례가 지금 두 가지가 있었죠. 그쵸? 뭐가 있었냐? 채무 관련 소유권 이전.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뭘로 인한? 상속으로 인한. 상속 같은 경우는 따로 등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처럼 법률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공시 방법 없이 발생하지만 나중에 공시 방법을 갖출 수 있다. 예컨대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인 부동산에 대한 자신이 상속받은 몫인 상속분을 등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라는 게 다시 한번 뭐라고 했죠? 뭐라고? 등기가 뭐라고? 공시하는 거잖아. 그죠? 이게 내 거라고. 그지? 자, 물권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기까지 됐어? 아까까지? 그거 괜찮아요? 별로 많은 내용이 있진 않았고 이 구조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중 담보 물권. 드디어 나왔습니다. 담보. 자, 담보 물권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금전 채권자의 채권액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 거기 밑줄. 채권액 회수를 목적으로 한다. 담보라는 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채권액을 회수한다? 이게 무슨 뜻일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태웅이가 이제 성운 캐피탈을 통해서 3천만 원을 이제 빌렸어요. 왜 빌렸냐?
그 BMW 5 시리즈가 너무 사고 싶어가지고 깜짝이면 사요 그거? 중금은 그 정도면 살 수 있어. 잘하면 1,000만 원대도 살 수 있어. 물론 상태는 장난 못해. 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래가지고 3,000만 원 빌려가지고 BMW 딱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그냥 3,000만 원을 꽁으로 빌려줄 수는 없잖아. 만약에 못 갚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 뭔가 대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맡기는 담보가 뭐냐 이제? BMW. 이렇게 되는 거 일단 사면서 일단 담보를 이게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럼 삼던 물건을 그럼 담보로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주택담보대출 많이 들어보셨잖아. 집을 담보. 주담대 하면서 들어봐서 영끌하실 때 쓰는 거 있잖아요. 예, 그 7억짜리 아파트 사는데 이제 3억 빌려가지고 이제 소유권이 내 거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누구 거? 은행 거.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담보 물건이에요. 어려운 거 없잖아. 이거 어렵게 생각을 해. 그죠? 아무튼 그런 거예요. 물건의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소유권 등의 물건과 다르다. 자, 그러니까 이제 담보 물건은 물건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물건은 사용하기 위해 하는 게 물건이고 담보 물건은 말 그대로 채권액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담보 물건은 금전 지급이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전 채권의 실현을 위해 필요하다. 금전 지급이라는 것도 타인의 행위이기 때문에 충분히 채권으로 바꿀 수 있죠. 아까 방금 채권을 타인의 행위라고 했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 이유는 무엇일까? 채무자가 근점을 지급할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채권자는 채무가 가진 물건을 법원 경매로 팔고, 그러니까 이제 태웅이 그 BMW 5 시리즈를 팔 수 있는 거예요. 경매에다 붙여버릴 수 있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팔고 매수인이 납부한 매각 대금을 받을 수가 있다. 이때 자,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금전 채권자가 자, 거기 밑줄 여러 명이며, 자, 우리 이런 내용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변제대위권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예. 들어봐서 기억나? 우리 이거 간쓰기로 많이 풀었어요. 여러분들 과제 존나 많이 풀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많이 물어봤잖아. 아니야? 기억 못하네 이 사람들. 아무튼 자, 어쨌든 어디 갔냐? 내가 안 보이네? 여러 명이면 경매대금을 각자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나눠 가지는 것이 원칙이므로 특정한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의 전액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자,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 밑줄 쳐보자. 먼저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우선 변제권은 예외적으로만 인정된다. 그 다음에 담보 물건은 이러한 우선 변제권을 내용으로 하는데, 자, 우선 변제권은 채무자뿐 아니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에게도 규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물건의 성질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잠깐만 얘기를 좀 해보자면요, 그럼 만약에 이런 문제가 굳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담보 물건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아까 태웅이가 BMW를 이제 담보로 잡혔잖아요. 근데 얘가 나한테만 3,000만 원을 꾼 게 아니야. 윤채원한테도 1,000만 원 꾸고 성현이한테도 2,000만 원 꿨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선 변제권이 일단 있어야 되잖아. 근데 누가 먼저 할까? 가장 금액이 많은 사람부터 먼저 하겠죠. 그럼 예, 맞아요. 원래 그래요. 그거 한 다음에 나머지 이제 나눠 먹는 경우도 있고, 우선 변제권이 안 되면은 3명의 그 각각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총 6천의 빚이 있잖아. 그치. 태웅이 6천의 빚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근데 있잖아. 그 BMW 3,000원에 해가지고 했다며. 근데 경매를 팔고 보니까 2천밖에 못 받은 거야. 감가상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감가가 있어가지고 떨어져가지고 2천만 원밖에 못 받았어. 그럼 이제 우리는 그걸로 이제 나눠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내가 3천, 2천, 1,000이면은 얼마여야 돼? 3대 2대 1로 나눠야 돼, 그거를. 그 매각 대금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느낌이에요. 그게 이제 변제대위권에 관련된 얘기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놓고 문제 풀릴 땐 그렇게 고생을 하셨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으면 잼이 더 받는 거예요? 전액을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라고 해요. 우선 변제권. 여기선 그렇게 써 있잖아. 여기 있잖아. 우선 변제권이랑 있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변제대위권이란 말입니다. 네. 자, 아무튼 담보 물건은 소유권 등의 다른 물건 등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질과는 구별되는 고유한 특성을 가진다. 그러니까 담보 물건은 고유한 특성이 있대요. 이러한 특성은 담보 물건의 목적은 물건의 사용이 아니라 채권자의 금전 채권 회수라는 걸 반영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처음부터 이 얘기했잖아. 그치? 요거 얘기했었잖아. 기억나? 현이 기억나? 너도 캐피탈 받을래?
아무튼 자, 첫째, 담보물건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자동으로 소멸하는데, 자, 지금 뭐가 있었어? 채무를 모두 갚았어.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된다 했죠? 소멸한대. 당연하죠? 만약에 이번엔 좀 희망편으로 해보자고 다시. 자, 3천만 원을 빌려가지고 BMW 5 시리즈 어쨌든 받았단 말이야. 근데 나는 3천만 원 다 갚어. 그럼 더 이상 이게 담보가 될 이유가 없잖아. 그럴 때 소멸한다고. 너가 3천만 원을 그냥 어떻게 그 쿠팡 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침엔 노가다, 점심엔 편의점, 뭐 저녁엔 카페, 밤에는 이제 쿠팡 해가지고 3천만 원 딱 갚았어. 물론 목숨도 소멸될 수도 있긴 한데 어디는 담보가 소멸된다고요. 이렇게 되면 다 갚으면 다 소멸된다고. 이해됐어?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둘째,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기 전까지는 담보물 전부에 대한 담보 물건이 유지된다. 그렇죠. BMW 문짝만 담보로 삼을 순 없잖아. 그죠? 그거 안 간다고 문짝 떼가고 그럴 순 없잖아. 그죠? 그래서 아무튼. 자, 셋째, 담보 물건의 대상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자, 그거야. 물건의 가치이므로. 거기 밑줄. 물건의 가치. 그래서 물건이 사라져도 그 물건을 대체하는 이익이 발생하면 그럴 때도 그 이익이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 첫 번째나 두 번째는 같은 얘기야. 그지? 같은 얘기니까 상관없죠. 그죠? 맞죠? 같은 말이잖아. 갚으면 소멸, 안 갚으면 줬대. 유지. 그 담보 유지. 그지? 그럼 세 번째는 대체할 수 있어. 대체 이익이 있다면은 마찬가지로 변동이 된다. 그래. 예를 들어서 이제 태웅이가 어떤 추첨을 통해서 받는 상품 중에 1등 상품을 받았어. 페라리는 좀 그렇고 뭘로 해주자. 야, 그러면 비스무리한 벤츠로 해주자고. 비슷한 벤츠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이제 BMW가 사라졌어. 그래도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거야. 벤츠로 담보 대체가 가능하다. 왜? 대체 이익 가능하잖아. 안 맞지 않아요? 그럼? 또 다 갚든가. 또 갚으면 되잖아. 그쵸? 이해됐죠? 예컨대 담보물 이렇게 돼 있어요. 담보물인 주택이 불타 없어지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자인 채무자가 화재보험금 청구를 취득하면 그치. 그 보험금을 받을 수도 있지. 여기서는 이런 상황에서는. 그쵸? 담보물권자는 원래 담보물 대신 그치. 집 받을 수 있어 없어? 집 다 불탔는데 어떻게 받아? BMW가 불타고 있어요? 이렇게 할 수도 없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담보물 대신 화재보험금에 대해 담보물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담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담보대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태웅이 BMW 사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성운캐피탈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연 이자율은 법정 이자율을 상회하지 않으니까 잘 신청해 주세요. 이제 되게 세지 않아요? 24%가 뭐 27%가 그럴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뭐라고? 그럼 배타적이 아까 얘기했잖아. 배타적. 공급적? 배타적이라는 거는 뭐야? 다른 타인에게 배척하는 거라고. 배타적이라는 건. 그 계급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 언제적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 이번에 여기에 배타적이 나와요. 나와서 그래. 근데 뒤에 얘기가 자, 문제 딱 요 세 개만 합시다. 2번, 3번, 4번만 합시다. 2, 3, 4번. 3번 2번은 쉽죠? 쉬운데 제가 항상 요거를 왜 풀라고 하냐면은 적절한 거는 항상 근거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걸 명확하게 찾아낼 수 있는 그런 연습들을 해야 되니까 의외로 쉬운데 많이 틀리시더라고. 좀 안타까워요. 3번이 아니라 2번 담보물권자는 담보물권을 채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도 주장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3번 담보물권은 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갚으면 소멸한다. 맞죠? 4번 담보물권자는 물건을 대타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뭘 사용해? 사용은 소유권에 관련한 내용이잖아. 그치? 그럼 예를 들어 이거야. 그럼 이게 된다는 얘기잖아. 자, 내가 이제 담보로 BMW를 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이거야. 야 태웅아, 니 돈 뭐 갚는 데 내가 좀 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이해되네요, 그죠? 그죠? 자, 아무튼 5번. 채무자가 금전 채무의 일부를 갚더라도 담보물권은 담보물 전부에 대해 그대로 유지된다. 이거는 맞는 말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아, 이거 재밌어요. 법 위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 유치권인데, 유치권은 법률을 근거로 발생하는 담보물권. 일단 유치권도 일종의 담보물권의 종류죠. 그걸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유치권이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안은 건물 공사를 완성했는데도 건축주로부터 공사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건축업자가 공사 대금을, 자, 거기 밑줄, 지급받을 때까지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여 점유를 확보하는 경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 이거 잘 봐야. 유치권은요, 일단 담보물권의 특성이 있는데 플러스 뭐까지 해야 되냐면은 점유라는 걸 해야 돼요. 소유랑 점유는 다릅니다. 점유는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건물이 그 공사를 해주는 업체께 아님에도 거기에 계속 눌러붙어 있으면 그게 점유예요. 점유를 한다 해서 소유하는 건 전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유치권은 요건과 효과가 모두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우선 유치권은 유치권자가 점유를 시작하면 발생하고 점유를 상실하면 소멸한다는 점에서 계약을 근거로 성립되는 물건들과 구별된다. 한마디로 계약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특징이 있고요. 근데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유치권은 점유를 통해 발생하는 만큼 그 반대로 점유를 안 하게 되면은 그럼 당연히 유치권도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건물에 짱 박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가끔 유치권 행사하는 그곳에 이제 조폭들을 풀어놔서 이렇게 간들이 나와 이 개새끼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러나 유치권도 피담보 채권이 실현되면은 소멸하는 등 담보물권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 그렇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하나 더. 그럼 소멸되는 경우가 이것도 있고 첫 번째이기도 하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뭐야? 대금을 받으면 소멸한다는 얘기죠. 맞죠? 여기서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다만 계약에 의해 성립하는 다른 담보물권과는 달리 담보물을 대체하는 이익에 대해서는 유치권자는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뭐가 있었어? 3번. 우리 담보물권에는 대체이익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했었죠? 그쵸? 이거 가능하다 했잖아. 맞죠? BMW 대신 벤츠로 받을 수 있다고. 그치? 근데 유치권은 안 된다고. 쌤, 만약 그럼 그 벤츠를 만약에 제 친구 명의로 바꿔놓고서는 없다고 주장하면 되지 않아요? 진짜 나쁜 놈. 없다고 주장하면은 뭐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럼 어쨌든 네 담보가 원래 BMW 있잖아. 그럼 BMW가 부태워서 사라진 상황에서 그 벤츠를 네 다른 사람의 소유로 바꾸겠다는 얘기야? 그럼 뭐 뚜벅이로 가겠네. 자, 아무튼 소유만 별거하고 제가 타고 다닐 수 있지 않아요? 뭐 그럴 순 있죠. 예. 그럼 또 다르게 담보로 잡히지 않아요? 너무 하면 뇌절일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아무튼 자, 유치권도 물권이므로 일단 성립하면은 채무자뿐만 아니라, 자, 거기 밑줄,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제가 아까 말한 대로 현수막을 걸어놓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따라서 위의 예에서 신축된 건물의 소유권이 계약이나 법률 규정에 의해 건축주가 아닌 사람에게 넘어갔더라도 밑줄 쳐주시고요. 자, 소유권이 넘어가도 어떻게 된다고? 유치권자는 양수인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치권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자가 바뀌어도 행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해됐어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건물 유치권자는 유치권이 성립한 건물을 경매로 취득한 매수인에게 행사할 수 있다. 행사할 수 있다고 했죠. 방금 소유자가 바뀌도록 할 수 있다고 했죠. 자, 2번. 건물 유치권자가 공사대금의 절반을 지급받으면 이에 상응하여 걸문 절반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소멸한다. 유치권은 말 그대로 뭐 할 때 일어난다고? 점유할 때 일어나는 거지. 소멸하는 경우는 요 경우밖에 없습니다. 그쵸? 대금을 모두 받아야 소멸하는 거예요. 절반짜리 시가 어딨어. 그럼 걸문 전반 부숴버릴 거야. 뭐야, 씨발 안 되잖아.
내가 절반 맞으니까 이 절반을 내가 못 쓰게 그냥 안 되잖아요. 그죠? 됐죠? 3번. 건물 유치권이 성립한 후에 건물이 화재로 소멸하더라도 유치권자는 화재보험금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왜? 대체이익이 가능해야 되는데 그거 안 된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4번. 건물 유치권의 법정 요건이 충족되면은 건물에 대한 유치권 등기를 하지 않아도 유치권자는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치? 공시를 안 해도 상관없다고 했었잖아. 그죠? 공시해야 돼.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건물 유치권자가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그만두면, 그건 뭐야? 점유를 그만둔다는 얘기죠?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그럼 그만두면 유치권을 소멸시킨다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소멸한다. 이거는 원래 여기 있었단 말이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 보기에서 적어도 요런 관련된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요것만 충분히 조합하면 맞출 수 있잖아요.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죠? 알겠냐고. 그렇게 좀 풀어봐, 좀. 그럼 5번에 몇 번이에요? 뭘 것 같아? 2? 오, 한국 사람 다 됐네요. 아, 다행이다. 맨날 이것만 틀렸어, 진짜. 자, 우리 28번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꼭 좀 풀어봤으면 좋겠는 지문이에요. 요거 진짜 꼭 좀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기출이지만 그래도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아까 여기 있었던 점유라는 게 있고 물건에 대한 개념도 전반적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좀 접해보셨으면 좋겠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 기출을 좀 빡세게 많이 풀었다면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야, 시간 살살 녹네요, 그죠? 예. 왜? 오늘은 좀 덜 힘들게 끝난 것 같아요. 그 BMW 얘기하니까 좀 괜찮아졌어? 좀 갓선 질문이라 좀 그랬던 것 같아요. 확실히 세계는 좀 빡세긴 하지? 그지? 네. 왜? 쌉소리 그만하면 가능할 거다? 네? 쌉소리 그만하면 가능할 거다? 안 돼.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진짜 이렇게 했는데 윤모 진짜 잘 보면 진짜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제발. 잘 좀 나와주세요, 진짜. 1등급 한 명이라도. 어? 5번은 못 봐도 돼요? 뭐? 5번은 못 봐도 돼요? 어머? 그럼 네 알아서 해. 이모가 5월 8일 어버이날이요. 어버이날에 대못 받는데. 잘 봐야 돼. 못 보면 이제 대못 받히는 거예요. 이제 엄마 아빠 이제 화장하신다 진짜. 그러다가 알겠죠? 어디도 박았는데 3일 연속으로 나오긴 나오지. 다 나와. 이게 3일 연속으로 박았는데 무엇을 어디다 먹었어요? 응? 무엇을 어디다 먹었어요? 그냥 하자. 안 되겠다. 진행하자. 진행시켜. 자, 30페이지 보자. 30페이지. 응. 아휴, 진짜 쉽지 않네요. 자, 볼게요. 자, 기계학습입니다. 기계학습. 이거 알고리즘이야, 야, 인공 알고리즘. 본 적 있어요, 이것도? 네. 봤어? 중간고사 문제로 나왔어. 아, 이것도? 알고 했어요. 그럼 다 돼 있다는 얘기네? 질문해도 되겠네? 동균이한테. 너한테 하고 싶다. 자, 기계학습은 인공지능의 하위범주.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하위범주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인간이 학습하듯이 컴퓨터도 데이터들을 주고 학습하게 함으로써 스스로 규칙을 찾는 방법들을 의미를 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가 데이터를 학습하여 A라는 병에 걸린 사람은 대부분 열이 나고 오한이 있고 구토 증상이 있었다라는 규칙을 찾아 병을 진단하는 등의 방법이다. 자, 그래서 기계학습은 요거야. 훈련 데이터 집합을 표현하는 모델을 만드는 작업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우리가 기계학습이라는 것은 집합 맞냐? 그치? 집합을 표현하는 거야. 이렇게 구현이 되는 게 이 표현된 하나의 기준이 모델이라고 한대요. 모델. 됐죠? 좀 쉽게 가자고요. 기계학습에서 모델은 현실 세계의 사물이나 사건의 본질적인 구조를 나타내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집합이라는 거의 구조예요. 구조. 구조. 현실 세계의 복잡한 현상을 추상화하고 단순화하여 모델로 표현한다. 자, 사람들은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이 뛰어난 일반화 능력을 갖고 있기를
즉 새로운 입력 데이터에 대한 합리적인 출력값을 생성하기를 기대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대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말 그대로 높은 일반화라고 되어 있죠. 높은 일반화. 일반화랑 하나가 더 뭐가 있었냐? 출력값, 합리적인 출력값. 근데 좀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이거잖아. 아니 우리가 데이터를 왜 모으냐고. 왜 모으냐고. 데이터를 모은 이유가 뭔데? 제가 데이터를 왜 만들게요? 솔직히 이것도 하나의 데이터예요. 그쵸? 수특에 있는 지문들을 하나하나 싸그리 싹싹 랜덤은 아니고요. 제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싸그리 싹싹 모으고 그걸 하나하나 이제 어떻게 되면 연기가 되는지 그런 것까지 하는 이유가 뭔데? 더 좋은 더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하는 거잖아요. 맞아? 그리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찾기도 쉽고. 자, 아무튼요. 예. 이를 위해 모델을 만드는 모델링 작업을 하면서 모델의 틀을 설정하고 훈련 데이터 집합을 잘 표현하는 파라미터 값을 교환한다. 이제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일단 이거 변수란 말이 있네요. 그러니까 변수는 좀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문제는 모델링에 사용한 학습 데이터와 실제 현장에서 모델이 입력받는 데이터는 서로 다르다. 그렇죠. 자, 학습하는 거랑 학습은 말 그대로 최대한 비슷한 것들을 계속 학습시키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랑 실제로 뭔가 받는 데이터들은 항상 다를 수밖에 없죠. 그쵸?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공부를 성실히 하면 성적이 올라간다 라는 걸 학습을 해봤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봐봐. 실제로는 어때? 공부를 성실하게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경우도 있고 성실하게 안 해도 이상하게 오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언제나 같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해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일반화 능력이 떨어지는 모델은 학습에 사용한 입력에는 옳은 값을 도출하지만 처음 보는 입력에는 엉뚱한 결과를 낼 수 있다. 모델의 일반화 능력은 훈련 데이터의 양에 의해 결정되는데 모델의 파라미터 수에 대비하여 데이터 양이 많을수록 일반화를 잘하는 모델이 만들어진다. 학습 데이터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부족하게 학습이 되면은 모델이 과소적합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뭘 기준으로 보는 거야? 데이터의 양을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데이터의 양. 양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너무 적으면 우리가 과소적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옵니다. 너무 많으면은 이렇게 나와요. 과적합이라고 나옵니다. 네, 뒤에 쭉 읽어볼게요. 자, 과소적합된 모델로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렵다. 왜? 한쪽만 보니까. 그죠? 학습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표본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복잡하면은 판단하기가 좀 힘들다는 얘기고요. 반대로 학습 데이터를 과하게 학습하면은 학습 데이터에 대한 오차는 감소하지만 전체적인 경향에서 벗어난 데이터까지를 고려하게 되어 일반화 성능이 떨어지다. 그럼 일반화라는 게 뭐야? 하나의 일종의 범주를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범주가 딱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만져도 다 수용을 해버리니까 문제가 될 수는 있다는 거지. 오차는 감소하지만 일반화도 상당히 어렵다. 네가 좀 다른 말로 유형화라고 해주는 것도 나쁘진 않은 방법인 것 같아요. 요렇게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를 과적합되었다고 한다. 과적합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지금 과적합 문제 해결입니다. 한마디로 어디에 대한 문제?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죠? 여기에 대한 문제예요. 이걸 위해서는 모델을 단순화시키는 정칙화, 그 다음에 학습 과정에서 학습 데이터의 일부를 떼어내어 학습에는 사용하지 않고 모델이 성능 검증용으로 사용하는 검증과 같은 기법을 활용한다 했어요. 일단 이거는 실제로 뒤에 뭐가 더 추가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좀 입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정칙화라는 게 있고 해결 방법 중에 그 다음에 검증이라는 말도 일단 있었으니까 기억만 해두자. 원래 실제로 만약에 문제를 푸실 거라면은 이 정도만 생각은 해두자. 자, 그래서 기계학습에서의 학습 방법은 일반적으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으로 나눌 수가 있다. 이번에는 기계학습이죠.
기계학습과 관련된 것 중에 이번에도 세 가지가 나왔어요. 그쵸? 일단 뭐부터? 지도학습부터 가볼게요. 지도학습. 사실 이것도 관련된 지문이 있거든요. 기계를 뭐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의 차이라고 해서 옛날에 기출에 있었던 게 있었는데 그게 어디서 나온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못 찾겠어요. 고3 게 아닌가 봐. 아무리 찾아보면 안 나와. 자, 아무튼요. 지도학습은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를 학습하는 데 사용한다. 입력과 그에 해당하는 출력이 쌍으로 주어진 훈련 데이터 집합에서 입력과 출력 간의 함수 관계를 배우는데 이렇게 얻어진 함수가 모델인데 이렇게 노바시 이렇게 길어. 모델은 새로운 입력에 해당하는 출력을 예측하는 데 사용한다. 자, 그래서 지금 이거는 한마디로 뭘 만드는 거예요? 입력과 출력 간의 관계.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리고 원래 함수라는 말 자체가 어떤 값을 입력했을 때 특정한 값이 출력되는 걸 우리가 함수라고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쵸? 한 1초 수학 선생님 비행기 좀 해봤어.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예, 지도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 풀이로는 자 거기 뭐야 패턴 분류가 있다. 패턴 분류 일단 밑줄 쳐주시고요. 패턴 분류 문제에서는 입력은 패턴의 표현이고 출력은 라벨, 패턴 범주의 명칭이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거랑 관련된 예시가 사진을 보고 개와 고양이를 구분하는 알고리즘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이 기계학습을 사정해보자. 분류는 기준에 따라 어떤 그룹에 속해 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다. 지도학습을 완료한 시스템은 처음 보는 사진이더라도 개와 고양이를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즉, 지도학습으로 개와 고양이를 식별하는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것이다. 한마디로 뭘 하는데 쓰는 거야? 지도학습 일종의 분류를 하거나 범주화를 시킬 수 있게 쓰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하지만 훈련에 사용된 사진과 많이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이거야. 개랑 고양이 사진만 쭉 나오다가 갑자기 뭐가 나와? 갑자기 치타 같은 게 나와. 이거 고양이로 해야 되나? 개로 해야 되나? 물론 얘가 고양이과긴 하지만 애매한 느낌이 좀 들잖아요. 그죠? 그럴 때 좀 식별하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죠. 지도학습 알고리즘 중 하나인 KNN 분류 알고리즘은 거기 동그라미. 새로운 데이터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장 가까운 데이터 K개를 이용해 해당 데이터를 거기 밑줄 유추하는 알고리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그림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거는 일단 저것만 둡시다. 그냥 KNN이라고만 쓸게요. 그냥 이렇게만 하고요. 자, 가령 그림의 A 위치에 있는 데이터가 어떤 범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 가까운 데이터 3개를 이용한다면은 자, A의 위치에 있는 게 뭐야? 일단 정가운데 있고 여기에 가장 가까운 데 3개만 찾으면 되는 거네. 지금 뭐 있어? 세모 2개, 네모 하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뭐가 다 있어? 삼각형 2개와 사각형 1개를 찾을 수가 있다. 이런 경우 A는 삼각형의 범주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그치? 그쪽에 그 집합으로 봤을 때는 제일 많은 게 뭐야? 삼각형이니까. 그죠? 그래서 KNN 분류 알고리즘의 장점은 간단하고 빠르며 거리 기반의 직관적인 설명. 자, 거기 밑줄. 거리 기반의 직관적인 설명이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모든 기존 데이터와의 결의를 계산한 후 분류한다는 단점이 있다. 들어올 때마다라고 해야 됐어요. 그쵸? 자, 여기까지 지도학습에 대한 이야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지도학습입니다. 자, 비지도학습은 입력에 해당하는 바람직한 출력 정보가 자, 어떤 경우? 명시적으로 주어지지 않은 상황. 즉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데이터의 특성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자, 그리고 지도학습은 확실한 기준이 있었죠. 아까 같은 경우 개냐 고양이냐 같은 기준이 있었잖아. 여기는 그런 게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비지도학습에서는 데이터 집합에 숨겨진 규칙성을 찾게 되는데 비지도학습으로 수행하는 대표적인 문제풀이에는 군집화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군집화래요. 정답이 없는 상황에서 말 그대로 모아놓는 거예요. 일단 모아놓는 거예요. 군집화는 훈련용 데이터 집합에서 서로 유사한 것들을 스스로 묶어서 군집을 형성하는 작업인데
군집화를 위해서는 유사성의 판단 기준을 미리 정해야 하는데 데이터 간의 거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거리. 그래서 거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 여러 알고리즘이 존재하지만 군집화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같은 군집에 속한 데이터와의 거리는 최소로 줄이고 다른 군집에 있는 데이터와 거리는 최대로 늘리기 위해 군집의 소속을 바꿔가면서 최종 구성을 찾는 것이다. 군집화 알고리즘 중 하나인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주어진 데이터를 K개의 왜 이렇게 어렵냐? 너는 나 왜 자꾸 바람이 꼬이냐 자꾸. 이유가 뭘까? K의 군집으로 묶는 알고리즘, 맞죠? 그 알고리즘이고, 임의로 K의 데이터를 선택하여 그것을 각 군집의 중심으로 설정한다. 그리고 모든 데이터를 가장 가까운 중심이 있는 군집으로 할당한다. 즉, 각 군집에는 군집의 중심 부분이 있겠죠. 그죠? 중심 부분이 있고, 각 군집의 점은 다른 군집의 중심보다 지정된 군집의 중심에 더 가깝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 거라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자, 군집에 할당된 모든 데이터의 평균점을 그 군집의 중심으로 다시 정하고 할당을 반복하다가 군집의 소속이 변화가 없으면 종료한다. 그러니까 계속 군집을 계속 바꿔준다는 거잖아. 맞죠?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했다가 마지막에 바꿔주는 거죠. K평균 군집화 알고리즘은 비교적 간단하지만 군집의 개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걸 2개로 선택하든 뭐 3개로 선택하든 처음에 어떻게 초기 설정을 하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강화학습. 자, 비지도 끝났고 마지막 강화네요. 강화학습은 바람직한 행동 패턴을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다. 강화학습의 환경은 에이전트가 처할 수 있는 상태, 각 상태에서 선택할 수 있는 행동에 따른 상태의 변화, 그리고 보상으로 정의된다. 이런 순서네요. 일단 순서니까 생각해 주시고요. 이런 환경에서 에이전트는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패턴을 학습해야 한다. 하지만 자, 일단 뭐라고 했어요? 보상을 최대해야 된대요. 결론이 잘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문제는 어떤 행동을 선택했을 때 보상이 즉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지능적 에이전트는 시작부터 종료까지 누적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의 순서, 즉, 자, 거기 밑줄 궤적을 배워야 한다. 강화학습이란 매 상태에서 누적 보상의 기대값을 배우는 것인데 한 상태의 누적 보상 기대값 계산은 이 상태에서 출발한 모든 궤적을 감안해야 한다. 한마디로 뭘 찾는 거야? 가성비 찾는 거예요. 그죠? 자, 이때 분기점마다 모든 경우를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므로 감안해야 할 궤적의 수가 매우 많다. 그러니까 이 둘은 간단한데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많아질 수 있어? 만약에 궤적이 진짜 너무나도 많아지면은 당연히 경우의 수도 그쵸? 경우의 수도 많아지겠죠. 여러분들이 졸라 싫어하는 확통이잖아. 확통 하시는 분 꽤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닌가? 앞서 여기 확통 아무도 없어? 없어요? 다 미적이에요? 오. 신기한 곳이네요. 근데 쌤 확통하는 것보다 미적 3개 맞추는 게 더 이득이라고? 훨씬 이득이에요. 몰라, 쌤 때는 이적을 안 했으니까. 나는 안 했어. 자, 요거는 2, 3, 4번 볼게요. 2, 3, 4번. 자, 2번은 쉬웠죠? 일단 A가 뭐였나? A가 그거죠. K는 분류 알고리즘. 그러니까 지도학습 관련된 거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B가 이거. 비지도학습과 관련된 거고. 자, 이거 답 몇 번? 4번. 자, 왜 4번이죠? B는 처음 선택된 각 군집의 중심 위치가 군집에 할당된 데이터의 평균점과 일치하면은 그럼 뭔 군집이 달라져. 똑같다고 했잖아. 최대한 비슷하게 하려고 했죠. 물론 달라질 수는 있다고는 했지만. 자, 그 다음에 3번 가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 이것도 아까처럼 같은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거잖아. 그죠? 가가 뭐였냐? 훈련에 사용된 사진과 다른 사진에 대해서는 식별하지 못하는 경우. 이거는 처음부터 어떤 얘기 했었어? 이거 얘기했었잖아. 그쵸? 그것 때문에 방금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자, 4번. 다음은 갑궁 남자들의 몸무게에 따른 키를 구하기. 이거 미쉐린 나올 수 있겠네, 진짜. 진짜.
미쉐린 뭔지 아시죠? 아 몰라? 타이어 회사? 타이어인데 그 있잖아 그 약간 F1 타이어예요? 그렸어요. 나 진짜 그림을 존나게 못 그리는데 약간 그 대만 상체만 기준으로 할게. 여기가 이제 머리가 이렇게 딱 치면은 이제 상체가 막 이렇습니다. 막 이래요. 뭐 이런 뭐 약간 요런 느낌의 캐릭터입니다. 막 이러고 팔도 막 뭐 있고 막 그런 거 있어. 걔. 걔 뚱뚱하게 생긴 애 있잖아. 걔 미쉐린이에요, 걔가. 그리고 그 미쉐린 타이어에서 주관하는 그 진짜 맛집 인정해주는 게 미슐랭이잖아. 예? 몰랐어? 무슨 소리예요? 그게 말도 안 되는. 진짜요. 진짜라고요? 예. 네. 진짜예요. 미슐랭 유래 쳐봐. 미쉐린 타이어에서 한 거야. 와. 진짜예요. 헐. 내가 지금 정확한 유래는 모르는데 뭐 여기 미쉐린이 막 전 세계 방방곡곡을 이렇게 막 타이어도 공급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막 맛집을 좀 찾게 됐다. 뭐 이런 게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처음에 미슐랭이라는 게 타이어 회사에서 그걸 왜 하지 싶었는데 신기했어요. 맞아. 기네스도 진짜 그거잖아. 기네스 그 맥주 회사에서 만든 거잖아. 그래요? 기네스북이. 그것도 그거 진짜 그 기네스야. 그 흑맥주. 근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네? 아니 알 수 있죠. 근데 기네스 북을 잘 아니. 기네스랑 기네스 맥 몰아가시는 거예요. 기네스가 흑맥주 아니에요? 흑맥주. 그거 어떻게 아냐고 네가? 유명하잖아요. 왜 유명하지? 기억이 경험해. 접하셨나 보죠? 아무튼 자 아무튼간에 자 데이터 집합에 저장된 일부 갑국 남자들의 데이터 기억에서 시옷을 통해 만든 모델들이다. 그래서 1차식 모델이네요. 1차식 모델인 모델 A는 자 키의 몸무게와 키와 상관관계를 직선으로 가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출력 데이터인 키는 Y, 입력 데이터인 몸무게는 X로 놓으면은 이 모델의 틀은 이렇게 됐다라고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파라미터의 수는 이 모델에서 A와 B로 두 개가 된다. 그치? 이렇게 두 개가 될 수밖에 없겠죠. 모델 B는 자 그럼 방금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야? 모델 A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존나 길어요, 그죠? 그 다음에 모델 B는 파라미터가 3개인 2차식. 네, 2차식이요? 이게 뭔 소리야? 나 너무 싫어. 모델 C는 파라미터가 7개인 고차의 다항식으로 검증 결과 모델 C는 훈련에 사용된 데이터 집합의 모든 데이터에 대해 예측과 실제가 일치하는 모델임이 확인되었다. 오, 개쩌는데? 뭐 아무튼 각국 남자들은 일반적으로 몸무게가 증가함에 따라 키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가정한다. 그치? 키가 크면 몸무게도 좀 늘겠죠. 그쵸? 알겠습니다. 다이어트 열심히 하세요. 네. 자, 여기서 이거 답이 몇 번이었나요? 4번. 자, 왜 4번이야? 뭐가 틀렸어, 여기서? 일반화 능력. 일반화가 틀렸어. 1번화가 틀렸죠, 1번화가. 그죠? 그럼 1번화를 뭘로 바꿔줘야 돼? 거기까지 생각 안 했어요? 모든 구간은 알겠습니다. 뭐라고? 정사건은 무슨 해결하는 방법 아니야? 이거잖아. 이거 보고 얘기하면 어떡하냐? 아니 근데 일반화를 바꾸는 거면 모든 구간에서 아 맞다.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내가 물어봤어 1번화부터 얘기를 해버리니까 내가 뭐 어쩌라는 거지 이러면서까지. 자 그럼 다 됐나요 여기까지? 네. 친구 현이 다 맞았어? 괜찮아? 아니 잘해? 아니, 뭐라는 거야 지금? 괜찮아? 안 했어? 다른 걸로 했어 혹시? 사고 못 찍었어요. 왜? 시간이 없어? 헷갈려요. 어떤 게? 그럼 좀 이따 얘기 좀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일단 제가 과제집이랑 기출은 내일 여러분들 클리닉 오실 때 받아갈 수 있게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알겠죠? 오늘 주나 내일 주나 똑같은 거 아니야? 조삼모사네 완전. 맞잖아.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뭐냐? 제가 그러니까 다음 클리닉부터 제가 그 난이도를 바꿔줘야 된다는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일단 동균이 너도 맞지? 저요? 아니. 넌 괜찮아 아직 사설? 괜찮아요. 알았어. 바꿔주세요. 뭘로? 쉬운 거. 경찰대 막 이런 걸로? 저도 좀 내려갈래요. 어? 저 너무 위에만 있었어요. 저 내려갈래요 좀.
경찰은 내려요. 너네 자꾸 그러면 나도 저기 옆에다가 국어 랭킹 써버린다. 그거였어요. 아 랭킹 붙여져 있어요? 너네도 지금 하나씩 앞으로 OMR 카드에 너네 닉네임 사용하면 닉네임 순위에 방해 반영해줄게. 박대영 사람이 그랬죠. 박대웅이라고. 근데 오늘 꼴찌다. 실명 거론 금지. 태연 쓰고 그냥 다 틀려가지고. 내가 다 피해 가야겠다. 야, 안 맞아. 여기까지 합시다. 틀리는 것도